정석신의 부부는 강릉에서 10년 넘게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식당은 강릉을 찾는 관광객과 현지인들에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주말이면 예약 없이는 자리를 잡기 어려울 정도였죠. 부부는 10년 넘게 전세로 살았습니다. 그전에는 그렇게 오르지 않던 집값이 어느 순간 급격히 오르기 시작했는데요. 당시 강릉은 광역교통망 개통과 문화관광도시 개발, 바이오 산업단지 개발 등 여러 가지 호재로 매우 핫했습니다. 강원도 내 부유층은 물론 서울과 수도권에서 온 외지인 투자자들이 강릉의 오션뷰 아파트와 가성비 좋은 투자처들을 노리며 몰려들었습니다. 정석신의 부부도 전세살이의 불안함을 떨쳐내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가게 문을 닫고 돌아오는 길에 아내 유나 씨가 정석 씨에게 말했습니다. 언제까지 전세로 살 수는 없잖아. 우리도 이제 우리 집을 가져야지. 정석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즘 집값이 많이 오르던데 더 오르기 전에 사야겠어. 2022년 초 부부는 안목해변 인근에 위치한 신축 아파트를 발견했습니다. 이 아파트는 500세대 규모의 단지로 오션뷰가 나오는 신축 아파트였습니다. 부부가 꿈꿔왔던 바다를 보며 사는 삶을 실현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부동산 실장에게 들은 이야기는 그들의 마음을 더 흔들었습니다. 지금 안 사시면 나중에 더 비싸질 겁니다. 강릉은 재건축도 없고 바다뷰는 희소성이 높아서 절대 떨어질 일 없어요. 부부는 망설였습니다. 전용 84타입 매물의 가격은 2022년 6월 기준 6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준공 이후 2년 만에 가격이 2배 넘게 올랐던 건데요. 그들의 전세 보증금과 10년간 모은 돈을 합쳐도 대출 없이는 매수가 불가능했습니다. 대출을 알아보니 월 상환액은 이자를 포함해 150만 원 가량이었습니다. 부담은 크지만 당시 매출이 안정적이었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을 거라 판단했습니다. 유나 씨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이런 기회 다시 안 와. 강릉 집값은 계속 오를 거야. 결국 부부는 2022년 6월 강릉의 신축 아파트 84타입을 6억 2천만 원에 계약했습니다. 계약서를 쓰는 날 유나 씨는 아파트 발코니에서 바다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바다 보면서 살 수 있는 우리 집이 생겨서 너무 좋아. 정석 씨도 웃으며 맞장구 쳤습니다. 이 집이 우리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 될 거야. 입주는 순조로웠습니다. 새 아파트는 깔끔한 마감과 바다가 보이는 조망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아침이면 안목해변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이 거실을 채웠습니다. 밤이면 석양이 지는 바다를 보며 부부는 하루의 피로를 풀었습니다. 딸아이는 새 방에서 책상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엄마, 여기 진짜 좋아. 바닷가도 가깝고 새 집이라 깨끗해. 유나 씨는 딸의 밝은 얼굴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래, 이사 오길 잘했어. 입주 후 얼마 뒤 부부는 깜짝 놀랐습니다. 같은 평형의 고층 매물이 6억 4,500만 원에 거래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호가 시세는 8억까지 나와 있었습니다. 정석 씨는 매일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우리 집보다 낮은 층인데 2천만 원 비싸게 팔렸대. 우리 진짜 잘 산 거 아니야? 당시 유튜브에서는 강원도의 오션뷰 아파트들은 앞으로 계속 오를 거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유명 부동산 유튜버의 말이 유나 씨의 귀에 맴돌았습니다. 수도권보다 저렴하고 어디서 찾을 수 없는 동해안 오션뷰까지 있으니 투자자들도 몰릴 거예요.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좀 있으면 8억 금방 가겠네. 돈 벌기가 이렇게 쉽다니. 시세가 오를수록 자만심이 커졌습니다. 유나 씨는 부부 동반 모임에서 자랑스레 말했습니다. 바다뷰 최고야. 사자마자 2천만 원 올랐어. 강릉은 이제 수도권만큼 뜰 거야. 정석 씨도 친구 모임에서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른 거 말고 집 사면 돈 버네. 너네도 지금이라도 사, 더 오를 거야. 그들은 주변 사람들의 부러운 시선을 즐겼습니다. 다들 전세살이로 고생할 때 우리는 집값 오르는 재미로 산다니까. 자만은 점점 커졌습니다. 유나 씨는 추가 대출을 받아 다른 부동산을 사볼까 고민했습니다. 요즘 토지도 많이 오르던데 토지 투자도 해볼까? 요즘 토지 대출은 80%까지 나온대. 그들의 대화는 성공한 투자자처럼 흘러갔습니다. 2022년 가을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정석 씨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우린 고정금리 대출이니까 괜찮아. 이자 부담이야 어쩔 수 없지. 그리고 우린 실거주잖아. 상관없어. 하지만 문제는 이자가 아니었습니다. 물가가 치솟으면서 장을 볼 때마다 지출이 늘어났습니다. 식당의 해산물 매입 가격도 올랐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손님들의 발길이 점차 줄었다는 겁니다. 관광객이 줄면서 매출은 전년도보다 30% 이상 감소했습니다. 가게 운영비와 대출 이자를 감당하려면 생활비를 줄여야 했습니다. 유나 씨는 매일 가계부를 들여다보며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수진이 학원 하나라도 더 보내면 성적이 더 오를 텐데. 유나 씨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부동산 앱을 열어본 그녀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같은 동의 매물이 5억 5천만 원에 거래되었다는 기록이 떴습니다. 불과 6개월 만에 1억 가까이 하락한 것이었습니다. 유나 씨는 부동산 중개업소에 전화했습니다. 이거 잘못 올라온 거 아니에요? 하지만 중개인의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요즘 금리 때문에 거래가 거의 없어요. 급매로 내놓지 않으면 팔리지도 않아요. 2023년 초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같은 평형의 매물이 4억 5,500만 원에 거래되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유나 씨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6억 2천만 원에 산 집이 이게 말이 돼? 몇 달 뒤 상황은 더 심각해졌습니다. 같은 동, 같은 평형의 매물이 4억 2천만 원에 거래되었다는 기록이 올라왔습니다. 1년도 안 돼 집값이 2억 가까이 하락한 것이었습니다. 유나 씨는 밤마다 부동산 앱을 확인하며 거래 금액을 들여다봤습니다. 매일같이 하락 그래프만 보였습니다. 정석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유나야, 그냥 버티자. 언젠가 다시 오를 거야. 말은 그렇게 했지만 좌절은 깊어졌습니다. 유나 씨는 우울감에 빠졌습니다. 우리가 왜 이 집을 샀을까? 전세로 살면서 돈 모아서 다른 데 투자할 걸 그랬어. 그녀는 매일 아침 바다를 보며 후회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수진이의 학원을 하나 줄여야 했습니다. 가족 식탁은 조용해졌습니다. 정석 씨는 가게에서 손님을 대하다가도 갑자기 한숨을 쉬었습니다. 집값 떨어진 것만 생각하면 집중이 안 돼. 부부는 밤늦게까지 대화를 나눴습니다. 노후 때문에 산 집인데 이제 빚만 남았어. 자만했던 과거가 더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그때 자랑만 하지 말고 팔았어야 했어. 바보같이. 가족관계에도 금이 갔습니다. 2023년 여름 부부는 점점 더 팍팍해지는 생활 속에서 버텨야 했습니다. 식당의 매출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대출 이자와 늘어난 생활비는 부부의 통장을 갉아먹었습니다. 좌절은 더 깊어졌습니다. 유나 씨는 친구 모임을 피했습니다. 집값 얘기 나오면 창피해. 그때 자랑했던 게 후회돼. 정석 씨는 가게를 팔아 대출을 갚을까 고민했습니다. 식당까지 포기하면 뭐가 남아? 그들은 하루하루를 고통스럽게 보냈습니다. 2025년 10월. 부부는 집값 회복을 기대했지만 강릉의 신축 아파트 84타입은 여전히 4억 중반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6억 2천만 원에 매수했던 집은 2억 가까이 하락한 상황입니다. 유나 씨는 부동산 앱에서 또 다른 거래 내역을 봤습니다. 같은 동, 같은 평형의 매물이 4억 5천만 원에 거래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놀랍지도 않았습니다. 시세 하락은 충격이 아니라 일상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정석 씨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그냥 계속 여기 살자. 돈이 전부는 아니잖아. 유나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이 집을 떠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집값이 떨어진 것 빼고는 새 집에서의 삶이 만족스러웠습니다. 또 유나 씨는 딸의 행복한 모습을 볼 때마다 이 집을 선택한 결정이 완전히 잘못된 것만은 아니라고 위로받았습니다. 하지만 좌절은 여전했습니다. 앞으로 영원히 집값이 오르지 않으면 어떻게 해? 유나 씨는 밤마다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정석 씨도 가게에서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인생 이 집 때문에 망쳤어. 부부는 생활비를 줄이고 외식을 줄이며 버텨나갔습니다. 그리고 힘을 내서 다시 식당도 열심히 운영했죠. 초심을 잃지 않으려 새벽 4시에 나가 재료를 준비하며 바쁘게 보냈습니다. 더 이상 집값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부동산 투자는 그들의 꿈이었지만 동시에 부담이 되었습니다. 집값은 다시 회복될 수도 있고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집은 이제 단순히 돈이 아니라 가족의 터전이 되었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예측 불가능했습니다. 2021년 강릉 송정동의 신축 아파트는 관광붐과 광역철도, 택지 개발로 2년 만에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2023년부터 금리 인상과 관광객 감소로 시장은 급격히 얼어붙었습니다. 강릉의 신축 아파트는 2022년 6월 6억 4,500만 원까지 올랐지만 2025년 8월 현재 4억 5천만 원 수준입니다. 또 다른 강릉의 단지 역시 30% 이상 떨어진 사례가 있습니다. 정석 씨네 부부는 강릉은 관광지니까 무조건 오른다는 말에 끌렸습니다. 오션뷰와 신축이라는 매력에 확신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달랐습니다. 높은 이자를 갚으며 버티는 삶이 이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집에서 가족이 함께 웃으며 보내는 시간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였습니다. 부동산은 단순히 오르고 내리는 숫자 놀이가 아닙니다. 가족의 미래, 아이의 교육, 그리고 노후의 안정이 걸린 엄청난 선택입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언제나 성공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시장은 예측보다 훨씬 빠르게 변합니다. 앞서 살펴본 부부의 이야기처럼 많은 이들이 확신으로 시작한 투자가 예상치 못한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누군가는 선택을 후회하지 않고 버텨내며 행복을 찾을 수 있지만 누군가는 손실을 감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섣부른 투자가 그만큼 위험하다는 얘기죠. 2025년 현재 강원도 강릉의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침체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매매지수가 지속적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하며 강원도 전역에서 하락 신호가 뚜렷합니다. 아파트 미분양 지수도 부정적인 분위기가 지배적입니다. 인구 유출과 고령화, 청년층의 지속적인 이탈이 주택 수요를 감소시키는 주요 요인입니다. 강릉을 포함한 동해안 지역은 관광 의존도가 높아 코로나 후유증과 경제 불안으로 인한 관광객 감소가 시장에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호재도 있습니다. 광역철도와 고속도로 개발로 접근성이 개선되고 첨단 문화 관광 개발이 반등의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올해 바닥을 찍고 점차 오를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언급합니다. 특히 속초와 강릉을 중심으로 긍정적인 전망도 나오는데요. 하지만 만약 금리 인하가 늦어지고 규제가 더욱 심해진다면 추가 하락 위험이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단기 반등보다는 장기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강릉 부동산은 관광과 인프라 호재로 잠재력이 있지만 당분간은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시장 변화를 기다리며 버티는 이들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최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연이어 발표되며 시장은 또다시 변화의 조짐을 보였습니다. 누군가는 이 변화로 웃을 수 있고 누군가는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어떤 삶을 만들어갈지 어떤 미래를 계획할지입니다. 고점에서 매수했더라도 그 공간이 가족에게 의미 있는 터전이라면 그것은 투자 이상의 가치를 가질 수 있습니다. 지금은 정책을 계속 예의주시하며 변화에 어떻게 대응할지 미리 전략을 짜는 게 좋습니다. 오늘 강원도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오늘의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편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서울로 집중된 정부 청사들을 세종시로 분산시킨다는 얘기가 한창입니다.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건립하겠다고 하는데요. 이를 보고 사람들은 또 그냥 하는 말이겠지 하고 흘려버리거나 세종시에 투자하면 돈 좀 벌겠는데 하면서 각자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만약 행정수도 이전이 현실화된다면 그 파급 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여기서 냉정하게 생각해봐야 할 것들도 있는데요. 오늘 세종시 부동산에 대해 깊게 이야기해보겠습니다. 2020년 민수 씨네 부부는 세종시에서 전세로 거주 중이었습니다. 남편 민수 씨는 6급 공무원, 아내는 교사로서 노후가 보장되어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아내 연희 씨는 학교 동료가 부동산으로 큰 돈을 벌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됐습니다. 그날부터 아내는 부동산에 큰 관심을 갖게 됐고 주말마다 중개업소를 찾아다녔습니다. 여보, 우리도 이제 집 사야 돼. 남들은 지금 다 부동산으로 돈 벌고 있어. 아직도 멀었대. 더 오를 거래. 당시 세종시는 전국적으로 핫했습니다. 정부 청사들의 이전 등 굵직한 호재로 매일같이 신고가를 기록했죠. 뉴스와 유튜브에서는 세종시 부동산을 엄청 띄웠고 아파트 가격은 계약 한 번에 수천만 원씩 올라갔습니다. 부동산 카페에는 지금 안 사면 평생 세종에서 집 못 산다는 글이 넘쳐났습니다. 또 세종은 앞으로 계속 오른다며 자신있게 말하는 지인들의 목소리가 이 부부의 결정을 부추겼습니다. 한 선배는 저녁 식사 자리에서 열변을 토했습니다. 세종은 앞으로 대한민국의 행정 중심이 될 거야. 지금 들어가지 않으면 무조건 후회해. 그의 말은 남편 민수 씨에게 강한 확신을 심어줬죠. 민수 씨와 그의 아내는 점점 내 집 마련의 꿈에 사로잡혔습니다. 세종은 신도시 인프라와 넓은 공원, 깨끗한 도심을 자랑했죠. 민수 씨는 퇴근 후에 자주 말했습니다. 우린 어차피 안정적인 직업이니까 대출 받아도 문제없어. 최대한 영끌해서라도 사자. 그의 아내도 동의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말 부부는 세종시 도담동의 아파트를 보러 갔습니다. 2017년식 580세대 단지에 들어서자 깔끔한 조경과 커뮤니티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단지 앞으로 상권이 크게 형성되어 있었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인접해 있었습니다. 부동산에서는 열정적으로 브리핑했습니다. 이 단지가 세종에서 제일 핫해요. 전용 84타입이 지금 7억 8천만 원인데 곧 10억은 갈 겁니다. 이 매물도 지금 하나 남은 거예요. 이제 사고 싶어도 못 삽니다. 그녀의 말은 부부의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았습니다. 그들은 단지와 소개받은 집 내부를 둘러보며 점점 더 빠져들었습니다. 여기 정말 좋아. 우리 애도 여기서 뛰어놀면 딱이야. 학교도 가깝고 단지 자체가 신축급이잖아. 그의 아내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대출을 최대한 끌어모아 전용 84타입 아파트를 7억 8천만 원에 계약했습니다. 2년 만에 3억이나 오른 가격이었지만 앞으로 더 오를 거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주변 동료들도 대부분 실거주 목적으로 세종 아파트를 매수하고 있었습니다.
한 동료는 매수하고 벌써 1억 넘게 올랐다며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유튜브와 부동산 카페에는 세종은 절대 안 떨어진다, 정보 호재 믿고 들어가라 이런 말들로 도배됐습니다. 한 부동산 칼럼에서는 세종은 수도 서울을 대체할 미래의 중심지라며 장밋빛 전망을 이야기했습니다. 계약서를 쓰는 날 중개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좋은 결정하신 거예요. 앞으로 더 오를 일만 남았습니다. 민수 씨와 그의 아내는 그녀의 말을 굳게 믿었습니다. 이사 후 2달 뒤 부부는 깜짝 놀랐습니다. 같은 평형의 매물이 8억 7,700만 원에 거래됐던 겁니다. 우리 7억 8천만 원에 계약하길 진짜 잘했다. 좀만 늦었으면 거의 1억 더 비싸게 살 뻔했어. 맞아, 부동산 사장님 얘기 듣길 잘했네. 너무 좋다. 벌써 9천만 원 넘게 수익이라니. 부부는 지인들과의 모임에서도 수익을 자랑하며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1년 정도 여유 있는 삶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단지 내 부동산에 급매라는 광고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또 뉴스에서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소식이 연일 보도됐습니다. 대출금리가 치솟으면서 세종시 아파트 거래량은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부동산 커뮤니티의 분위기도 완전히 바뀌었죠. 민수 씨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이건 단기 조정이야. 그리고 우린 실거주니까 상관없어. 집값이야 오르내리는 거지. 하지만 그의 아내는 점점 불안해졌죠. 2023년 초 같은 평형의 아파트가 5억 4천만 원에 거래됐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7억 8천만 원에 샀던 집이 2억 4천만 원이나 빠진 셈이었죠. 부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네이버 부동산을 뒤져봤지만 현실은 더 혹독했습니다. 심지어 1층의 호가 매물은 5억까지 내려가 있었습니다. 너무 충격받아 계약했던 부동산에 찾아갔습니다. 사장님 요즘 집값 왜 이래요? 2억 4천만 원이나 떨어졌던데. 지금은 다른 곳도 다 그래요. 기다려보시죠. 금방 다시 회복할 겁니다. 부부는 책상에 앉아 시세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게 뭐야? 우리가 뭘 잘못한 거지? 그들의 꿈이던 내 집 마련은 이제 무거운 짐이 되어 그들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민수 씨와 그의 아내는 밤마다 거실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때 왜 그렇게 서둘렀을까? 조금만 더 신중했더라면 어땠을까? 주변 지인들의 돈 벌었다는 말, 부동산에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는 말, 커뮤니티의 열광적인 분위기, 그리고 실거주면 괜찮다는 자기 위안. 그 모든 게 그들을 지금 이 상황에 처하게 만들었죠. 가장 힘든 건 매달 빠져나가는 대출 이자였습니다. 새 집에서의 생활은 안정적이었지만 돈을 모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잘릴 걱정 없는 공무원 부부였기 때문에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최근 세종시에는 다시 호재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 청사 이전 등의 이야기가 뉴스에 오르내렸죠.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도 세종이 다시 뜬다는 글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기대에 차서 시세를 확인했습니다. 가장 최근 26층 매물이 6억 500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이 집 언젠간 다시 오르겠지? 본전인 7억 8천만 원이 되려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까? 이 부부의 사례 말고도 세종시 부동산에 투자해서 큰 손해를 본 분들이 많습니다. 대체 세종시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행정수도 이전, 대통령 집무실 등 호재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걸까요? 세종시는 저금리 시절 행정수도 이전과 신도시 개발 호재로 폭등을 경험했지만 2025년 현재 극심한 하락세로 투자자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일부 아파트는 최고가 대비 30% 하락한 수준으로 거래되며 과도한 대출로 매수했던 분들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종시 소담동에 위치한 힐스테이트 세종리버파크는 지역 내 신고가를 기록했던 아파트입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전용 면적 98타입은 2021년 최고가 14억 9,5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그러나 2025년 3월 같은 타입이 7억 4천만 원에 거래되며 7억 6천만 원, 약 50% 하락했습니다. 이는 4년 만에 반값으로 떨어진 충격적인 사례입니다. 또 방곡동의 캐슬앤 파밀리에는 2019년식 1000세대가 넘는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는 전용 96타입이 과거 최고가 15억에 거래되었으나 2025년 7월에는 8억 2천만 원 수준으로 약 46% 하락했습니다. 도대체 세종시에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2019년부터 서서히 상승하던 주택 가격이 2020년, 2021년 대세 상승장과 맞물리며 하루가 멀다 하고 신고가를 찍었습니다. 분양가가 5억이었던 아파트가 14억까지 거래됐던 적도 있었는데요. 그 무렵 세종이 진짜 수도가 될지 모른다는 기대감이 퍼지면서 실수요자는 물론 갭 투자자와 투기성 매수까지 몰려들었습니다. 당시에는 지금이 아니면 평생 못 산다며 영끌로 들어간 사례도 엄청났습니다. 2020년 세종시 아파트값 상승률은 40%를 가뿐히 넘겼고 거래 한 번에 3, 4천만 원씩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갭 투자로 세종시에 들어온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실거주할 필요가 없다. 어차피 계속 오를 테니까 이런 믿음이 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022년부터 금리 인상이 시작되고 분양 물량과 기존 매물이 쏟아지자 가격이 급락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뜨거웠던 열풍이 지금은 거짓말처럼 사그라들고 고점에 샀던 이들은 반토막이라는 표현이 나올 만큼 심각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인접 동네 대전과 청주의 상황도 비슷합니다. 부동산 시장에는 가파른 상승일수록 꺾일 때 낙폭이 더 크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세종시는 2020년에서 2021년 초까지 서울의 버금가는 급등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하락폭도 엄청났는데요. 한편 요즘 뉴스를 보면 서울로 집중된 정부 청사들을 세종시로 분산시킨다는 얘기가 한창입니다.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건립하겠다고 하는데요. 올해 세종시 이전이 가장 뜨거운 키워드로 등장했습니다. 사람들은 또 그냥 하는 말이겠지 하고 흘려버리거나 세종시에 투자하면 돈 좀 벌겠는데 하면서 각자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만약 행정수도 이전이 현실화된다면 그 파급 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여기서 냉정하게 생각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과거 세종시가 주목받았던 이유는 지금과 같이 수도 이전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서울에 집중된 권력을 분산시키자는 목소리가 크고 이미 관련 예산과 법률적 기반도 마련돼 있다고 하니 과거와는 조금 다르게 보이긴 합니다. 세종시 이전에 대한 의지가 뚜렷해 보이는 지금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이렇게 큰 이슈가 나올 때면 기대감에 먼저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반면 아직 거품이 다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지켜봐야 한다는 사람들도 있죠. 정말로 실현될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다만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는 단기적으로 뉴스에 반응하는 투자를 할지 아니면 실제 이전까지 기다리는 장기 투자를 할지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아파트 가격이 수억씩 하락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고민합니다. 지금이 바닥인지 더 떨어질지. 세종시는 여전히 주거 환경이 좋은 곳이지만 수요에 비해 매물이 많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정치권에서 어떤 발언이 나오느냐에 따라 집값이 다시 크게 출렁일 수 있는 시장인 것도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는데요. 투기적인 움직임은 정상적인 부동산 시장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은 주식이 아닙니다. 가격이 이렇게 급등과 급락을 반복한다면 누가 부동산을 신뢰하고 살 수 있을까요? 또 세종시의 경매 상황도 심상치 않습니다. 평당 1,500만 원에 감정된 꼬마 빌딩이 현재 평당 1,000만 원 수준까지 떨어졌음에도 낙찰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1년 전 10억 가던 토지는 현재 6억대로 내려왔는데도 낙찰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부동산이 하락하면 지역 경기에도 타격이 엄청납니다. 고점에 대출을 잔뜩 받아서 투자했던 사람들이 이자 부담으로 소비를 크게 줄이기 때문입니다. 또 그 영향으로 상권이 위축되고 결국 고용과 서비스 산업에도 악영향을 끼치게 되죠. 지금 서울이나 수도권, 부산 등 큰 도시도 이런 침체를 겪고 있고 세종은 경제 기반이 약해서 타격을 더 크게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세종에는 공무원 빼고 일자리가 마땅치 않다는 이야기가 끊이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지방에서 가장 비싼 시세를 형성했던 시기도 있었던 만큼 지금 바닥 찍은 거 아니냐는 기대는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침체가 길어질 수 있고 금리도 당분간은 유지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세종시 부동산 역시 아직은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게다가 현 정부가 언제든 행정수도 이전을 진행할 수는 있지만 실현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릴 테니 지금 당장 급격한 상승은 힘들 것입니다. 세종시를 둘러보면 깔끔하게 정비된 도로와 공공청사 그리고 주거 인프라가 인상적입니다. 거리 자체는 쾌적하지만 상권이 한산한 곳이 많고 지역 경기가 활발하다는 느낌을 주지는 않습니다. 여러 장점은 있지만 정작 인구 유입이나 일자리 창출이 따라오지 못하면 집값은 가파르게 오르기 어렵다는 걸 인지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종시의 미래 가치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다만 상승폭이 컸던 만큼 단기간에 급격한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투기 세력이 떠나면서 시작된 하락세가 한동안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과 정치적 이슈에 너무 기대는 건 위험하다는 사실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세종에 내려가 실제 거주할 계획이 있고 재정적으로도 무리하지 않게 감당할 수 있다면 노려볼만 하겠지만 단기 시세 차익을 기대하는 투자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세종시 부동산에 대해 이야기해봤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오늘의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편엔 더 알찬 부동산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2019년 이후 전국 곳곳에서 특이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전엔 어떻게 해도 팔리지 않던 땅들이 불티나게 팔려나갔는데요. 그것도 규모가 큰 땅들 위주로 거래가 진행됐습니다. 그 땅을 누가 샀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모두 건설사들이 사들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평당 거래 금액은 당시 주변 시세보다 월등히 비쌌는데요. 그마저도 서로 경쟁을 하다가 더 비싸졌습니다. 그럼 건설사들은 이 많은 돈을 어디서 구했을까요? 사실 당시 건설사들이 실제로 쓴 돈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대출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렇게 대출을 받아서 아파트나 상업시설들을 엄청나게 지어놓고 그걸 우리 같은 소비자들에게 분양했습니다. 땅을 비싸게 샀기 때문에 기본 분양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었고 그 사이 건축비와 인건비도 오르면서 더욱 올라갔죠. 그렇게 높아진 분양가에도 사람들은 더 오를 거라는 기대감으로 서로 경쟁해서 분양을 받았습니다. 당시에는 얼죽신이라는 말이 유행이었습니다. 얼어 죽어도 신축. 신축 아파트를 사면 무조건 오른다는 말이 공식처럼 쓰였습니다. 하지만 요즘 서울 수도권 곳곳에서 이 신축 아파트들이 급락하고 있습니다. 분양가보다 적게는 수천만 원, 크게는 1억 이상 싸게 매물로 나오고 있지만 매수자들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분양가보다 싸다고 몰려들기는커녕 아직도 비싸다며 관망하고 있는데요. 일부 지역에서만 이런 상황이 나타나는 것도 아닙니다. 믿을만한 투자처인 신축 아파트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요? 최근 부동산 거래량이 상반기 대비 60% 이상 줄었습니다. 이건 정부의 부동산 규제 시행 후 매수세가 급감한 영향인데요. 특히 외곽 지역은 물량이 쏟아진 점과 고분양가도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인구 이동으로 지방과 외곽의 수요가 줄고 저성장 시대에 주택 수요 자체가 위축됐죠. 이런 곳들은 거래량이 계속 줄어들면 시세도 덩달아 급락할 수 있습니다. 서울도 상황이 좋진 않은데요. 서울 사례를 분석해보면 대출 규제가 중위권 아파트에 직격탄을 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매수세가 끊기니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특히 분양가가 높았던 곳일수록 하락폭이 더 큽니다. 보통 중위권이 안 팔리면 상급지로 갈아타기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나빠지게 되는 거죠. 부동산 시장은 지금 정말 혹한기입니다. 요즘 새 아파트라고 해서 무조건 오를 거라 믿고 투자했다가 큰 코 다친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수도권 신축 아파트에서 마이너스 프리미엄, 이른바 마피 매물이 쏟아지면서 투자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죠. 먼저 박종현 씨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종현 씨는 2022년 말 인천 송도의 신축 분양 아파트를 계약했습니다. 그때 송도는 인천의 강남으로 불리며 바이오 클러스터, GTX 같은 개발 호재가 쏟아지던 곳이었죠. 종현 씨는 송도 609에 위치한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4차 전용 84타입을 8억 9천만 원에 분양받았습니다. 계약금만 내고 중도금은 대출로 그리고 잔금 때가 되면 전세를 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84A 타입은 34대 1의 청약 경쟁률을 보이면서 로또 당첨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2025년 7월 준공 이후 분양권의 호가 시세는 분양가보다 8천만 원에서 1억가량 낮게 매물로 나오고 있습니다. 주변에 새 아파트 공급이 넘치고 대출 규제로 매수자가 사라진 탓이죠. 결국 종현 씨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내놓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8천만 원 싸게 내놨는데도 연락조차 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 대체 얼마나 더 싸게 내놔야 팔릴 수 있을까요? 종현 씨는 신축 아파트는 무조건 오른다는 믿음 때문에 입지와 공급량을 제대로 분석하지 않았다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자, 이분은 왜 이렇게 됐을까요? 원인을 분석해보면 첫째는 공급 과잉입니다. 송도처럼 개발 붐이 일던 지역은 2021년, 2022년 땅값이 폭등하면서 건설사들이 영끌로 땅을 사서 분양가를 높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시작부터 거품이 끼었죠. 둘째, 정부의 627 대출 규제예요. 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을 제한하니 영끌하던 매수세가 뚝 끊겼어요. 국토교통부 데이터로 2025년 10월 현재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이 지난해 대비 60% 이상 줄었습니다. 서울은 78.2% 감소, 경기 64%, 인천 57%예요. 이 규제는 원래 고가 아파트 타깃이었는데 중위권까지 영향을 미쳐서 시장 전체가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죠. 이해하기 힘든 부분인데 6억 대출이면 웬만한 수도권 아파트를 살 수 있음에도 매수가 끊겼다는 건 사람들이 더 큰 대출을 기대하며 영끌 모드로 살았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고금리로 대출 부담이 커지니 투자 심리가 얼어붙었습니다. 이런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새 아파트마저 마피가 붙는 상황입니다. 인천뿐만 아니라 서울과 경기도 다른 지역들의 상황도 비슷한데요. 또 다른 투자자 최민지 씨는 인천 서구 검단 지역의 오피스텔을 분양받았습니다. 2026년 입주 예정인 이 단지는 검단 신도시 개발과 지하철 연장 호재로 기대가 컸죠. 최민지 씨는 전용 84타입을 5억 4천만 원에 분양받았습니다. 새 집이라 프리미엄이 최소 2억은 붙을 거야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거래 가격은 마이너스 프리미엄 3천만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분양가보다 수천만 원씩 낮은 마피 매물이 많이 쌓여 있죠.
그럼에도 거래조차 안 되고 있습니다. 최민지 씨는 개발 호재만 믿었는데 오피스텔을 계약한 게 실수였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주변 입주 물량이 꽤 많고 요즘 오피스텔 거래가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좀처럼 상승 기미가 안 보입니다. 여기서 잠깐 이 사례의 원인을 더 깊게 파헤쳐보죠. 검단은 서울 통근 중심이라 입지가 좋은 편인데 공급이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게다가 전매 제한 단지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상 거래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검단 지역은 다들 아시다시피 건물 붕괴 이슈로 안 좋은 평가가 계속되면서 수요가 줄어든 탓도 있습니다. 또 최근 전세 대출이 막히면서 전세입자를 구하기도 힘들어졌습니다. 앞으로 전망으로는 단기적으로 하락 압력이 센 상황입니다. 거래가 안 되면 계속 매물이 쌓이면서 가격 경쟁이 늘어나기 때문이죠. 또 정부 규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대출 규제에 세금 규제 카드까지 꺼내든다면 빠른 회복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영민 씨는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의 이편한 세상 헤이리 아파트를 선택했습니다. 2025년 5월 입주를 시작했고 파주의 여러 호재를 기대하며 분양받았죠. 전용 84타입의 분양가는 4억 3천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2025년 10월 현재 거래가가 3억 5천만 원대로 떨어졌습니다. 분양가 대비 8천만 원 이상 마피죠. 심지어 16층 이상 고층 매물도 이 가격에 나오고 있는데요. 이영민 씨는 새 아파트라 안전할 줄 알았는데 외곽 입지를 과소평가한 실수라고 후회했어요. 이 단지는 1057세대의 최고 25층인데 평당 분양가 1천만 원을 조금 넘긴 금액대였지만 하락폭이 컸어요. 파주 사례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보자면 일자리가 부족한 외곽 지역의 조정세가 뚜렷해요. 그만큼 지방과 수도권의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는 뜻이죠. 평택, 안성, 파주, 의정부, 양주, 광주 같은 곳들이 미분양이 많고 가격 하락이 심합니다. 예를 들어 평택은 미분양 소화가 빠르지만 공급 과잉으로 여전히 어렵죠. 삼성 호재가 있지만 물량이 너무 많습니다. 국토교통부 데이터를 보면 최근 평택의 거래량이 상반기 대비 60% 이상 줄었습니다. 이건 정부의 부동산 규제 시행 후 매수세가 급감한 영향인데요. 특히 외곽 지역은 물량이 쏟아진 점과 고분양가도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인구 이동으로 지방과 외곽의 수요가 줄고 저성장 시대에 주택 수요 자체가 위축됐죠. 이런 곳들은 거래량이 계속 줄어들면 시세도 덩달아 급락할 수 있습니다. 서울의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김수연 씨는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역 인근에 자이르네를 분양받았습니다. 2024년 말 입주한 신축으로 1호선, 2호선 환승 역세권이라 인기 있었죠. 총 143세대 규모예요. 분양가가 전용 43타입 기준 8억 중반이었는데 지금 7억 중반대의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의 역세권 단지 역시 마피로 나온 건데요. 신축이고 게다가 서울 역세권이라 당연히 안전하다고 믿었는데 큰 실수였다고 말하더라고요. 이 단지는 최고 경쟁률 266대 1이었는데 지금은 분양가보다 싸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 사례를 분석해보면 대출 규제가 중위권 아파트에 직격탄을 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매수세가 끊기니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특히 고분양가 논란이 있던 곳일수록 하락폭이 더 큽니다. 부동산 시장 전체로 보면 중위권이 안 팔리면 상급지로 갈아타기 어려워집니다. 기존 집을 판 돈에 대출을 끼워서 상급지로 가려는 심리가 강한데 이게 막혔습니다. 대출 규제 외에 다른 원인으로는 2021년, 2022년 분양붐 때 건설사가 비싸게 땅을 사서 전반적으로 분양가가 높아진 점을 들 수 있습니다. 다만 서울은 공급 절벽으로 장기적으로는 상승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다른 서울 사례로 강북구 미아동 하나포레나 미아를 살펴보겠습니다. 정희 씨는 이곳을 분양받아서 비슷한 실패를 겪었습니다. 이 단지는 2025년 11월 입주 예정으로 전용 84타입이 분양가 11억 3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8천만 원 마피 매물이 등장했습니다. 총 497세대, 우이신설선 삼양사거리역 역세권인데 고분양가 논란이 있던 단지입니다. 이 사례에서 보듯 서울조차 안전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구로구 오류동, 천왕역, 모아엘가트 레뷰도 비슷합니다. 2025년 7월 입주를 시작한 단지로 전용 84타입이 분양가 10억 9천만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시세는 10억 4천만 원 선으로 마피 5천만 원입니다. 7호선 천왕역 역세권인데 현재 대출 규제로 매수세가 급격히 줄었습니다. 심지어 전세도 안 나가는 상황입니다. 투자자분은 초역세권이라 믿었는데 시장 한파를 무시한 실수라고 하시더라고요. 인천 쪽의 추가 사례로 인천 작전동의 할라비발디를 보겠습니다. 2025년 10월 입주를 앞두고 분양권에 7천만 원의 마피가 붙었습니다. 인천은 연수구부터 계양구, 서구까지 전체적으로 미분양이 늘어나고 있고 거래도 줄면서 크게 타격받고 있습니다.
현재 전세입자를 구하기도 어렵고 담보대출의 한도도 줄어들면서 하락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경기도 북부 의정부나 파주, 양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축 단지들에서 분양가 대비 수천만 원씩 하락한 매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례의 공통점은 고분양가, 공급 과잉, 대출 규제, 일자리 부족입니다. 새 아파트라고 무조건 오르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오히려 거품이 빠지면서 대표적인 하락 사례가 될 수 있죠. 정리하면 2021년, 2022년에 분양한 단지들이 입주 시기가 다가오면서 타격이 큰 상황입니다. 당시 건설사들이 땅을 비싸게 사기도 했고 분양가를 터무니없이 높게 책정한 것도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높은 분양가에도 투자자 본인들이 선택했기 때문에 누굴 탓할 수도 없는 상황이죠. 앞으로는 지역별 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자리가 부족하고 수요가 적은 곳들은 계속해서 하락할 가능성이 크고 서울 수도권 중에서도 입지가 좋은 곳들은 장기적으로는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추가적인 부동산 규제에 따라 시기는 조정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게다가 하반기 추가 정책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주담대 한도를 6억에서 4억으로 낮출 가능성이 있고 15억 초과주택 대출 금지도 말이 나오고 있어요. 또 정부가 목표로 하는 공급 확대 정책 의도는 매우 좋지만 완공까지 꽤 많은 시간이 걸리니 그 사이 시장 불안이 커질 수 있어요. 앞으로 점점 내 집 마련의 문턱이 높아질 겁니다. 만약 여러분도 투자 계획이 있다면 정책 변화에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부동산 투자로 성공하거나 실패했던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편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남양주는 한때 수도권에서 떠오르는 지역이었습니다. GTX와 8호선, 별내신도시, 다산신도시, 그리고 왕숙신도시 개발까지 개발 호재로 들썩이던 그 남양주. 그런데 지금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도대체 왜일까요?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확인한 남양주 부동산의 현 상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남양주는 어떤 모습일까요? 자, 지금부터 그 실태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2025년 들어 남양주 부동산 시장은 거래량이 급격히 줄었어요. 다산역 주변 대표 단지 전용 84타입이 11억에서 9억 초반으로 2억가량 낮게 나왔지만 안 팔리고 있습니다. 매수자들이 아직도 비싸다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그나마 다산 신도시와 별내지구의 역세권 아파트들은 상황이 좀 괜찮습니다. 도심 중심에서 떨어진 외곽 아파트들은 고점 대비 30% 빠진 가격에도 매수자가 없어요. 거래량은 2025년 초에 잠깐 늘었지만 6월부터 정부의 부동산 규제와 대출 제한 강화로 다시 급감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와부읍 덕소에 있는 동부센트레빌의 경우 2021년 최고가 9억 2천만 원에 거래됐지만 25년 9월 최근 5억 7천만 원에 거래되면서 3억 5천만 원이나 하락했습니다. 무려 38% 하락이죠. 남양주는 2000년대 중반부터 수도권의 새로운 주거 중심지로 주목받기 시작했어요. 별내와 다산 같은 신도시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젊은 층과 투자자들의 관심이 쏟아졌죠. 특히 GTX와 8호선 연장 계획은 남양주를 서울과 짧은 거리로 연결할 거라는 기대감을 키웠습니다. 별내역 주변과 다산 신도시의 신축 아파트들, 그리고 앞으로 개발될 왕숙지구의 미래 가치를 내세운 분양 광고까지. 남양주는 부동산 투자자들의 선망의 대상이었어요. 하지만 2025년 10월 지금의 남양주는 그때의 열기가 완전히 식어버린 모습입니다. 다산역 근처 30평대 아파트가 11억 12억까지 치솟았던 게 엊그제 같은데 지금은 8억 후반 9억 초반까지 뚝 떨어졌어요. 2023년엔 7억대까지 급락했던 적도 있었죠. 반등의 기미는 보이지만 거래량은 바닥을 치고 있어요. 그만큼 대출 의존도가 높았다는 뜻이죠. 부동산 업계에선 고점 회복은 아직 멀었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가격을 보고 아직도 비싸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분양가가 저렴했던 만큼 지금 이 가격에 누가 사겠냐는 불만도 터져나오죠. 실제로 남양주 아파트 매물은 작년 대비 20%가량 늘었지만 거래는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이게 바닥일지 아니면 더 내려갈지 오늘 이 질문에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박영훈 씨는 40대 중반의 직장인이에요. 2021년 남양주 다산 신도시의 34평 아파트를 11억에 샀습니다. 신도시와 역개발 호재로 집값이 치솟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죠. 부동산 중개업소에선 남양주는 절대 망할 리 없다며 부추겼고 유튜브에서도 남양주 아파트는 8호선 개통으로 15억까지 간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영훈 씨는 전세 6억 2천만 원을 끼고 갭 투자로 매수했어요. 초기엔 전세가가 꾸준히 올라서 기뻤습니다. 전세 재계약 때 가격을 올려받을 생각에 미소를 지었다고 해요.
하지만 2022년 말부터 상황이 급변했어요. 금리 인상과 공급 과잉으로 집값이 급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세 시세도 동반 하락했고 매매가는 7억 후반까지 떨어졌어요. 게다가 임차인이 전세금을 낮춰달라고 요구했어요. 영훈 씨는 급하게 추가 대출을 받아 돈을 돌려줬지만 이미 자금 사정은 최악이었죠. 집을 팔고 싶었지만 매매가가 너무 떨어져서 손해가 3억이 넘었어요. 지금 팔면 전 재산이 날아간다. 그냥 버텨보자 이렇게 생각했지만 마음속 불안은 커져만 갔습니다. 아내와의 갈등도 심해졌어요. 집 사지 말자고 했잖아. 모았던 돈 다 날리고 이제 우리 어떡해? 아내의 원망에 영훈 씨는 할 말을 잃었죠. 그때 조금만 더 신중했으면 어땠을까 라며 한숨을 쉬더라고요. 영훈 씨처럼 갭 투자로 아파트를 산 분들 남양주에 정말 많아요. 특히 남양주는 상승장 후반부의 거래량이 높았던 지역 중 하나입니다. 부동산 투자는 잘못된 선택 하나가 가정의 행복까지 흔들 수 있다는 걸 영훈 씨의 사례가 보여줍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들으며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제 남양주 별내 신도시의 대표 단지로 넘어가 볼까요? 별내역 주변 단지는 다산 신도시 다음으로 남양주에서 가장 핫한 곳이었습니다. 잠실까지 20분대로 도착 가능하다는 8호선에 대한 기대감과 역세권 인프라 그리고 깔끔한 도심까지. 2021년만 해도 별내역 인근의 38평 아파트는 10억, 11억까지 치솟았어요. 하지만 2025년 10월 기준 상황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11억까지 올랐던 별내역 주변의 한 아파트 단지는 2023년 7억 중반까지 떨어졌다가 지금은 8억 중반에서 거래되고 있어요. 반등한 것처럼 보이지만 올해 거래량은 고작 3건에 불과합니다.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에 가보면 매물이 쌓여 있는데 사려는 사람은 없다며 한숨을 쉬어요. 또 4호선 별내 별가람역 앞 별내 아이파크 전용 84타입은 2021년 9억 9천만 원에서 2023년 3월 5억 7천만 원까지 하락했어요. 무려 4억 2천만 원이 빠진 거죠. 지금은 다소 회복해서 7억대의 매물로 나오고 있지만 아직도 고점까진 멀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전문가들은 공급 과잉과 금리 인상을 주요 원인으로 꼽아요. 2019년 이후 남양주에 입주한 아파트 물량은 폭발적으로 늘었어요. 2025년 10월 기준 남양주시 전체 아파트 매물은 약 11,500건으로 2023년 대비 2,000건이 늘었죠. 여기에 정부의 부동산 규제와 대출 제한이 겹치면서 매수 심리가 얼어붙었습니다. 특히 남양주 외곽 지역 아파트들은 고점 대비 30% 이상 빠진 거래도 심심찮게 보입니다. 아파트는 그나마 나은 편이에요. 남양주의 상업용 부동산은 말 그대로 최악입니다. 이민정 씨는 40대 중반 사업가입니다. 2021년 다산 신도시 상권이 뜰 거라는 기대감에 다산역 근처 1층 상가를 분양받았어요. 당시 남양주는 신도시 붐으로 상가 투자 열풍이 불었죠. 민정 씨는 은행 대출 7억, 자기 돈 5억을 모아 총 12억의 상가를 계약했어요. 프랜차이즈 업체가 들어오면 대박 날 거야, 이런 확신이 있었죠. 초기엔 임대 문의가 제법 들어왔어요. 심지어 계약 직전까지 간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부터 경제 불안과 금리 인상으로 상권이 급격히 얼어붙었어요. 임대료를 많이 내렸는데도 임차인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상가는 벌써 4년째 공실 상태입니다. 매달 관리비와 대출 이자를 합쳐 300만 원이 빠져나가죠. 민정 씨는 처음엔 조금만 기다리면 임차인이 올 거야 라고 기대했지만 이제는 완전히 포기한 상태예요. 상가를 10억에 내놓았지만 이 가격에도 매수자가 없어요. 내 인생 최악의 선택이었다며 한숨을 쉬더라고요. 12억에 계약한 상가는 얼마까지 내려야 팔릴 수 있을까요? 남양주의 상업용 부동산 공실률은 2025년 기준 27%에 달합니다. 임대료는 2021년 대비 20% 이상 하락했어요. 다산 신도시와 별내의 주상복합 아파트 1층 상가들은 겉으론 화려해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텅 빈 곳이 수두룩합니다. 어떤 상가는 준공 후 5년째 임차인을 못 구하고 있죠. 소유자들은 매달 관리비와 이자만 내며 버티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종현 씨는 40대 후반의 자영업자예요. 2019년 다산 신도시에서 고깃집을 열었어요. 보증금 2억에 월세는 1,000만 원, 인테리어 비용으로 1억 넘게 썼어요. 남양주는 젊은 층이 많고 인구도 늘어나는 분위기라 고깃집이 잘 될 거라고 확신했어요. 초반엔 장사가 정말 잘 됐어요. 주말엔 손님으로 북적였죠. 종현 씨는 이제 인생 폈다며 친구들에게 자랑했어요. 하지만 2022년부터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코로나 여파와 경제 불황으로 손님이 급격히 줄었어요. 게다가 근처에 무한리필 프랜차이즈가 들어서면서 경쟁이 치열해졌죠. 종현 씨의 가게에는 손님들의 발길이 점점 줄었어요. 매출은 반토막 났고 대출 이자를 내기도 버거워졌습니다.
메뉴를 추가하고 배달 서비스도 시작했지만 소용없었어요. 결국 2025년 초 가게를 내놨습니다. 인테리어 비용과 지금까지 장사했던 걸 생각하면서 권리금을 받아보려고 했지만 들어오려는 사람이 아예 없는 상황입니다. 주변에 권리금 없이도 들어갈 수 있는 곳들이 많기 때문이죠. 남양주 부동산의 바닥은 어디일까요? 2025년 들어 남양주 부동산 시장은 거래량이 급격히 줄었어요. 다산역 주변 대표 단지 전용 84타입이 11억에서 9억 초반으로 2억가량 낮게 나왔지만 안 팔리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산 신도시와 별내지구의 역세권 아파트들은 상황이 좀 괜찮습니다. 신도시 외곽 아파트들은 고점 대비 30% 빠진 가격에도 매수자가 없어요. 거래량은 2025년 초 잠깐 늘었지만 6월부터 정부의 부동산 규제와 대출 제한 강화로 다시 급감했죠. 그 중에서도 와부읍 덕소에 있는 동부센트레빌의 경우 2021년 최고가 9억 2천만 원에 거래됐지만 25년 9월 최근 5억 7천만 원에 거래되면서 3억 5천만 원이나 하락했습니다. 무려 38% 하락이죠. 상업용 부동산은 더 심각합니다. 임대료는 2020년 대비 20% 정도 하락했지만 수요는 그보다 더 크게 줄어 공실률이 치솟고 있어요. 다산 신도시와 별내 신도시의 상업시설과 지식산업센터는 미분양 매물이 넘쳐나고 기존 투자자들까지 매물을 내놓으면서 공급이 폭증했어요. 특히 미분양된 상업시설의 경우 할인 분양 각종 혜택을 내걸어도 매수자는 없어요. 이미 분양받은 소유자들은 공실 때문에 이자 내기도 벅찬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2026년까지 하락세가 이어질 거라고 전망해요. 정부의 부동산 규제, 공급 과잉, 금리 인상 여파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죠. 남양주는 여러 호재가 있지만 상권 활성화가 기대만큼 따라주지 못했어요. 비슷한 사례로 하남의 미사신도시도 상업시설 공급 과잉과 공실 문제로 고전 중이죠. 그렇다고 남양주에 희망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남양주는 지하철 8호선 개통으로 서울 접근성이 좋아졌고 다산 신도시와 별내지구의 인프라, 학군과 공원 등 매력적인 요소가 많아요. 장기적으로 보면 2027년, 2028년쯤 금리가 안정되고 규제가 완화되면 반등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신중해야 해요. 특히 상가 투자는 정말 위험합니다. 남양주에서 비주거용 부동산 투자로 큰돈을 잃은 사례 주변에 널렸어요. 부동산은 주식처럼 자주 사고 팔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평생을 좌우할 수 있죠. 남양주 투자를 생각하신다면 꼭 현장에 와서 확인하세요. 공실률, 임대료, 거래량을 꼼꼼히 체크해야 해요. 부동산 중개업소 말만 믿지 말고 직접 상권 분위기를 느껴보세요. 남양주는 여전히 매력적인 도시지만 단기 상승을 기대하며 섣불리 접근하면 큰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남양주 부동산의 현실 생각보다 녹록지 않죠. 부동산 투자로 큰 손실을 본 분들 여러분 주변에도 계실 거예요. 혹시 비슷한 고민이나 경험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자유롭게 공유해주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다음 편엔 더 알찬 부동산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골 전원생활의 장점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층간소음이 없고 공간을 내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마당에서 고기도 구워 먹고 여유가 되면 텃밭도 가꿀 수 있죠. 물론 주차 걱정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확실히 모든 게 낭만적입니다. 특히 계절이 변화할 때 가장 가깝게 느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죠. 단독주택의 삶은 이렇게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네요. 요즘 들어 이런 단독주택들이 왜 이렇게 싸게 나오는 걸까요? 실제 거주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 이유가 정말 다양했습니다. 사소한 것부터 얘기하자면 정말 벌레가 많답니다. 또 잡초는 뽑아도 계속 자란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생활이 불편하다는 것, 관리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것도 그 이유입니다. 또 커뮤니티나 냉난방 문제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이유는 이거였어요. 팔고 싶을 때 팔기 어렵다는 것. 내가 원하는 가격, 원하는 시기에 팔 수 있다는 생각은 거의 버려야 할 정도로 어렵습니다. 보통 아파트는 많은 사람들이 찾기 때문에 금액이 오르거나 현상 유지를 합니다. 그런데 단독주택은 찾는 사람들이 적다 보니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건물 등이 노후되고 매매 금액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처분할 경우 거래가 많지 않다 보니 시세도 형성이 안 되어 있어서 손해를 보고 매매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급하게 돈이 필요한 사람의 경우는 더 그렇죠. 이외에도 사소한 집수리는 직접 해야 하고 보안이 취약하다는 것, 유지보수 비용이 들어간다는 점은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시골 생활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오늘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도심에서 많이 떨어진 시골집이 있습니다. 도로 양옆으론 논밭이 쭉 펼쳐져 있고 그 사이로 아슬아슬하게 지나가야 합니다. 한참을 안으로 들어가서야 집이 보입니다. 왜 이런 곳에 집을 짓나 싶겠지만 이 집은 꽤 많은 돈을 들여서 지은 집입니다. 땅값과 건축 비용까지 총 7억을 들인 집인데요. 이 집이 최근 경매로 나왔습니다. 3억대의 경매로 나왔는데 낙찰이 안 되고 있죠. 반값보다 저렴한데요. 왜 이렇게 헐값이 됐을까요? 실제로 최근 인터넷 자료를 보니 2024년, 2025년 귀촌 실패 사례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로 귀촌 생활이 어려워지고 교통 불편이 가장 큰 이유라고 해요. 예를 들어 유튜브나 뉴스에서 본 바에 따르면 귀농 귀촌 실패율이 70%를 넘고 특히 젊은 층에서 더 높습니다. 미화 씨는 서울에서 마케팅 회사를 하던 분인데 2년 전 경기도 용인 처인구에 단독주택으로 이사했어요. 집 앞 마당에서 채소를 키우고 자연 속에서 힐링하며 살고 싶다는 꿈이 있었대요. 작은 마당과 주택을 포함해 4억 8천만 원이 들었어요. 처음엔 좋았죠. 서울의 전세 가격보다 싸게 단독주택을 샀고 자연에서의 삶이 너무 기대됐습니다. SNS에 사진을 올리며 힐링하는 삶을 자랑했는데 이사 1년 만에 후회했습니다. 왜냐면 장을 한번 보려면 차로 30분, 그리고 편의점이나 약국 같은 편의시설도 없었어요. 게다가 여름에 비가 많이 오면 주변 하천이 범람할까 무서웠대요. 냉난 방비도 문제였어요. 미화 씨 집은 비싼 단열재를 썼는데도 춥고 더워서 추가로 보수 작업을 하느라 큰 비용이 들었대요. 귀농 귀촌 생활을 했던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시골 주택의 유지보수와 관리비가 월 수십만 원씩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결국 2025년 초에 집을 내놓았는데 4억에도 소식이 없었고 지금도 안 팔리고 있어요. 미화 씨처럼 시골 생활을 시도했다가 실패한 분들 정말 많아요. 집 앞 마당에서 텃밭을 가꾸고 바베큐 파티하는 걸 꿈꿨겠지만 현실은 잡초만 무성하고 벌레가 넘쳐나는 거죠. 게다가 2025년 통계에 따르면 전국의 빈집이 160만 가구나 되어 이건 전체 주택의 9% 수준입니다. 시골 빈집이 대부분인데 인구 유출로 관리가 안 돼서 경관이 훼손되고 안전 문제까지 생기고 있습니다. 양평의 오래된 단독주택을 방문했을 때는 상태가 좀 심각했습니다. 거실에는 소파, 방에는 침대가 그대로 방치돼 있었어요. 주인이 집을 두고 떠난 지 한참은 된 듯해요. 건축 정보를 보니 2020년에 지었는데 허가를 받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집의 시세는 8억이었습니다. 비싸죠. 실제 가치는 한참 떨어질 텐데. 거실 창밖으로 산맥이 펼쳐져 있지만 가까이 보니 방치된 늪지가 정면에 자리하고 있어요. 경치 좋다고 집 지었는데 늪이 웬 말인가 싶죠. 여름엔 벌레 유충들이 득실대고 악취가 진동을 합니다. 최근 전원주택 시장 붕괴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런 입지 문제예요. 산골이나 저수지 인근 땅값이 폭락하고 경매 물건이 쏟아지고 있죠. 예를 들어 경기도 화성 서해안 인근에서 2024년 경매로 나온 전원주택은 감정가 2억 8천만 원에서 49% 하락한 1억 4천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이유는 저수지 근처라 습기가 많고 홍수 위험 때문인데요. 대부분의 전원주택이 비슷합니다. 주인은 아마 땅값을 평당 수십만 원 주고 샀을 거예요. 게다가 집을 새로 짓는다고 하면 수억이 들어가죠. 그런데 시골 오지라 먹고 살 방법이 없어요. 농사나 벌 키우기가 로망이지만 현실은 판매망이 없어서 적자예요. 제가 아는 분도 2021년에 표고버섯 농사를 시작했는데 중국산 경쟁으로 망했어요. 공무원 퇴직자처럼 연금이 계속 나오면 모르지만 보통 사람들은 꿈도 못 꿉니다. 게다가 2025년 단독주택 시장 전망을 보니 실물 경제 둔화로 수요가 줄고 인건비와 자재비 상승으로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전원주택 시장은 양극화가 더 심해져서 수도권 근교만 조금 나아지고 지방은 완전 침체예요. 2025년 자료를 보니 귀농 귀촌 실패율이 70%를 넘습니다. 이유는 일자리 부족과 고립감이에요. 박수영 씨 사례를 들어볼까요? 박수영 씨는 50대 초반 직장을 다니던 분인데 2022년에 강원도 춘천으로 귀촌했어요. 은퇴 후 시골에 카페를 열고 전원주택에서 힐링하자 이런 로망이었죠. 땅 사고 집 짓는데 6억 5천만 원 들였어요. 당시 주변에서 시골에 땅 사서 집 짓는 게 유행이라 수영 씨도 기대가 컸습니다. 하지만 조금 지나니까 분위기가 확 달라졌죠. 무엇보다 마을 사람들 텃세가 심하대요. 관계가 좁은 시골 특성상 소문 한 번에 왕따 되기 쉽죠. 인터넷 후기를 보니 텃세 때문에 귀촌을 포기한 사례가 수두룩해요. 수영 씨는 외지인 소리 들으며 스트레스 받았대요. 게다가 금리 인상으로 지출 비용이 증가했어요. 결국 집을 처분하기로 마음먹었고 저렴한 가격에 집을 내놨지만 아무도 살 사람이 없었죠. 부동산 커뮤니티를 살펴보면 비슷한 사례가 많습니다.
한 50대 부부는 대전에서 시골로 갔는데 생활 인프라가 없어서 고역, 게다가 요즘 집값이 떨어져서 후회하신대요. 황금성도 문제예요. 시골집은 다시 팔기 어렵고 빈집이 많아서 연식이 조금만 돼도 찾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게다가 요즘 지방 부동산 시장 자체가 위기입니다. 신축 아파트도 미분양이 넘쳐나고 구축 아파트 가격은 멈출 줄 모르고 하락하고 있어요. 전원주택은 더 심하죠.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시골살이의 단점도 있습니다. 마을 텃세와 발전기금을 강요하는 곳도 있고 풀과 벌레 관리의 어려움, 야생동물 피해 등. 또 집과 산이 너무 가까우면 붕괴 위험도 있어요. 단독주택 투자 실패 사례는 제주도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션뷰에 혹해서 샀지만 반값까지 떨어진 곳도 있습니다. 유지비 부담과 인구 유출, 무엇보다 수요 감소가 큰 문제죠. 서울 빼곤 부동산 양극화가 매우 심합니다. 지방은 미분양 적체와 경매 매물 증가 상황이 심각합니다. 전원주택 경매가 증가하는 이유는 인구 감소에 공사비는 치솟고 유지 비용이 점점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빈집 리모델링을 지원한다고 하지만 재정적 한계가 있습니다. 최민지 씨는 2024년에 경기도 외곽 시골로 이사했어요. 전원주택에서 홈오피스를 꾸미고 그곳에서 아이를 키우는 게 로망이었죠. 땅 200평의 주택까지 총 5억 3천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2025년 경제 불안으로 쇼핑몰 매출이 뚝 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 전원생활 자체가 어려워졌죠. 부업을 하려고 해도 일감을 구할 수가 없었어요. 게다가 인근 학교가 폐교되면서 아이 교육에도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또 빚 3억을 갚지 못해 경매에 넘어갈 위기에 처했어요. 인터넷 자료들을 보니 전원생활은 생각보다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실패한 사례가 많습니다. 이제 좀 더 자세히 지역별로 살펴볼게요. 특히 수도권 근교인 양평, 광주, 여주, 이천 같은 곳에서 전원주택 경매가 쏟아지고 있어요. 이 지역들은 서울에서 가까워서 투자자들이 몰려들었지만 잘못 투자했다가 실패한 사례가 넘쳐나요. 먼저 양평부터 보죠. 양평은 산과 강이 어우러진 지역으로 전원주택의 메카로 불렸지만 2024년, 2025년 경매 물건이 폭증했어요. 예를 들어 양평 강상면 교평리에 있는 단독주택을 보겠습니다. 지상 2층 단독주택과 지하차고를 갖추고 있는데요. 토지 면적은 155평, 건물 면적은 83평입니다. 이 물건은 두 차례 유찰돼 2억 9천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시세의 반값인데요. 건축비도 안 나오는 가격이죠. 또 다른 사례는 양평 양서면 증동리의 신축 전원주택. 2년 전 매매가 5억 9천만 원에 나왔지만 아직도 팔리지 않았고 최근 급매로 3억대까지 인하됐어요. 이유는 접근성 문제와 유지비 부담이에요. 한 투자자는 양평 용문면 화전리의 주택에 6억 7천만 원을 투자했는데 경매에 넘어가서 2억 6천만 원까지 하락. 고금리로 대출 이자를 못 갚아서 망했대요. 양평에서 이런 실패 사례는 흔해요. 로망으로 산 땅이 맹지라서 소송 걸리고 홍수 위험까지. 게다가 유지비가 계속 늘어나면서 경매로 넘어가는 물건이 급증하고 있죠. 특히 정치권 이슈까지 겹치면서 말도 많고 탈도 많죠. 2025년 이후 양평의 전원주택 시장은 침체가 지속될 전망이에요. 공급 감소지만 수요도 줄어들고 미분양 증가로 가격이 하락세예요. 광주 쪽도 마찬가지예요. 광주 태촌면이나 도청면에서 전원주택 투자 실패 사례가 많아요. 한 사례는 광주 도청면 방도리의 3억 3천만 원짜리 전원주택입니다. 넓은 텃밭이 있지만 교통불편과 유지불가로 포기했죠. 투자자 한 분은 2021년에 7억을 투자해 카페와 주택을 지었는데 4년간 적자가 누적되면서 도저히 유지할 수가 없었죠. 2025년 현재 경매로 4억에 나와 있습니다. 광주 지역은 서울에서 가까운 거리지만 막상 출퇴근 시간에 다니려고 하면 차로 1시간 반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주도 비슷해요. 여주 흥천면 상대리의 2억대 주택은 초저렴하지만 아무도 관심 갖지 않고 있습니다. 매물이 나온 지 1년이 넘었는데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죠. 한 귀촌자는 여주 세종대왕면에 5억을 투자해 타운하우스를 매수했는데 2025년 현재 가격을 인하해서 4억에 내놔도 안 팔립니다. 이천은 더 심각합니다. 이천 중리동이나 마장면에는 미분양 타운하우스가 쌓여 있습니다. 2025년 신축급 전원주택이 2억대로 하락했는데요. 투자자가 4억에 영끌로 산 게 경매로 넘어간 사례입니다. 이유는 고금리 장기화로 대출 상환 부담이 증가해서입니다. 2025년 이 지역들의 전망은 어둡습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자료를 보니 수도권 주택 매매 가격은 1% 상승 중이지만 지방시골은 하락세입니다. 경매 증가 원인은 실물 경제 둔화, 인구 감소, 수요 감소가 그 원인이에요. 특히 전원주택은 빈집 150만 호 시대의 수요 감소와 유지비 폭등으로 더 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보니 시골 전원주택 투자 실패는 공통 패턴이 있습니다. 로망으로 시작해 유지가 어려워지고 결국 빚에 시달리다가 경매로 끝나는 거죠. 앞으로 2025년 전원주택 시장은 어려움이 지속될 거예요. 공급량은 점점 감소 중이지만 수요가 그 이상으로 줄고 더욱이 지방은 회복 기대감 자체가 없습니다. 양평, 광주, 여주, 이천처럼 수도권 근교조차 경매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원주택에 투자를 하시려면 대출 대신 보유자금으로 투자하거나 연금 및 기타 자산으로 현금 흐름이 좋아야 버틸 수 있습니다. 로망만 쫓지 마세요. 한두 달 지나면 경치도 지겨워져요. 외로움에 못 이겨 도시로 돌아오는 분들이 가득해요. 그럼에도 전원 생활을 하고 싶으시다면 매매 전에 전세나 월세로 1년 정도 살아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앞으로의 한국 전원주택 시장은 금리, 규제, 수요 부족 등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금을 지키려면 신중하게 투자하세요. 앞으로도 영상을 통해 부동산 투자 실패 안 하는 방법을 계속 공유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 이와 비슷한 부동산 고민이나 경험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있다면 자유롭게 공유해주세요. 당신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편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양주는 한때 경기 북부에서 가장 주목받는 지역 중 하나였어요. 의정부시와 더불어 여러 가지 개발 호재로 폭등을 경험했죠. 옥정 신도시, 고읍지구, GTX 노선과 지하철 7호선 연장 소식까지 개발 호재로 뜨겁게 달아올랐던 양주. 하지만 지금은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직접 양주를 찾아가 확인한 부동산 시장의 속사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양주는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함께 그 실태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양주는 2010년대부터 경기 북부의 새로운 주거지로 떠오르며 투자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옥정 신도시와 고읍지구의 대규모 개발, GTX 개통과 7호선 연장 계획으로 서울과 더 가까워질 거라는 기대감이 컸죠. 옥정 신도시의 새 아파트와 상업시설 등 신도시 인프라, 고읍지구의 쾌적한 주거 환경, 그리고 양주 테크노밸리 개발 소식까지. 양주는 수도권 투자자들과 경기 북부 사람들의 투자처로 급부상했습니다. 2020년, 2021년 상승장, 부동산 중개업소에선 양주는 앞으로 경기 남부처럼 오를 거예요 라며 사람들을 부추겼습니다. 또 유튜브와 부동산 카페엔 양주 옥정 신도시 곧 10억 간다. 이런 꿈만 같은 이야기가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2025년 10월 지금 양주의 부동산 시장은 그 뜨거웠던 열기가 완전히 식어버렸습니다. 옥정 신도시의 30평대 아파트는 2021년 7억, 8억까지 치솟았던 가격이 지금은 4억 후반에서 5억 초반대로 급락했습니다. 2023년엔 4억 초반까지 떨어진 적도 있었죠. 현재 신축 아파트도 거래는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부동산 업계에선 고점으로 돌아가려면 아직 멀었다는 말이 공공연히 들립니다. 매물은 쌓여가는데 사려는 사람은 드물어요. 2025년 10월 기준 양주시 아파트 매물은 약 6,000건으로 작년 4,000건보다 50%나 늘었어요. 반면 거래량은 2023년보다 30% 가까이 줄며 시장이 얼어붙었습니다. 매수자들 사이에선 지금 가격도 비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양주는 이제 끝났다는 비관적인 이야기도 들려옵니다. 이게 정말 바닥일까요? 아니면 더 내려갈까요? 오늘 이 질문의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김민중 씨는 40대 초반의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2021년 양주 옥정 신도시에 대박 노블랜드 33평을 7억 2천만 원에 샀어요. 2021년식 신축 아파트의 1,400세대가 넘는 대단지였죠. 아파트는 옥정 호수공원과 중심 상권에 인접해 있어 생활 인프라가 매우 좋았습니다. 또 7호선 연장 소식에 집값이 뛸 거라는 확신도 있었죠. 부동산 중개업소에선 옥정은 앞으로 서울로 접근이 편리해지기 때문에 집값은 더 오를 거라며 열기를 부채질했습니다. 유튜브엔 양주 아파트 8억은 기본이고 10억까지 간다 이런 영상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민수 씨는 전세 4억 5천만 원을 끼고 갭투자로 아파트를 샀어요. 자기 돈은 2억 7천만 원을 들였습니다. 처음엔 전세가가 꾸준히 올라 기뻤습니다. 전세 재계약 때 가격을 더 받을 생각에 미소 짓곤 했죠. 하지만 2022년 말부터 상황이 달라졌어요. 금리 인상과 양주의 아파트 공급 과잉으로 집값이 급락했습니다. 전세 시세도 함께 떨어졌고 매매가는 4억 1천만 원까지 내려갔어요. 2년도 안 돼서 3억 1천만 원이 날아간 셈이었죠. 게다가 동일한 시기에 임차인이 전세금을 5천만 원 낮춰달라고 요구했어요. 민수 씨는 급히 대출을 받아 돈을 돌려줬지만 자금 사정이 점점 나빠졌습니다. 집을 팔고 싶었지만 매매가가 너무 떨어져 손해가 3억이 넘었어요.
지금 팔면 전 재산이 날아간다. 그냥 버텨보자. 이렇게 다짐했지만 마음속 불안은 커져만 갔습니다. 아내와의 다툼도 잦아졌어요. 집 사지 말자고 했잖아. 애들 학원비도 빠듯한데 이제 어떡해? 아내의 원망에 민수 씨는 할 말을 잃었죠. 그때 조금만 더 신중했더라면. 이렇게 말하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수 씨처럼 갭 투자로 양주 아파트를 산 분들 정말 많아요. 특히 옥정 신도시는 2020년, 2021년 상승장일 때 거래가 폭발적으로 늘었던 곳입니다. 부동산 투자는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가정의 행복까지 흔들 수 있다는 걸 민수 씨의 이야기가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은 이 사연을 들으며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번엔 양주의 고읍지구로 가볼까요? 고읍지구는 옥정 신도시가 생기기 한참 전 이미 개발이 된 택지지구로 옥정 신도시와 함께 양주 부동산의 중심지로 꼽혔어요. 7호선 연장에 대한 기대감과 양주를 대표하는 주거지역으로 경기 북부 최고의 투자처라는 기대가 가득했죠. 2021년 7호선 개통역 역세권 38평 아파트는 2009년식 아파트임에도 6억 3천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하지만 2025년 10월 상황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고읍지구의 대표단지 해동마을 유승 한내들 32평은 2021년 4억 5천만 원에 거래되었지만 2023년 2억 9천만 원까지 떨어졌어요. 지금은 3억 초반선에서 거래되지만 올해 총 5건 거래된 게 전부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소에선 매물은 계속 나오는데 사려는 사람이 없다며 한숨을 쉽니다. 특히 고읍의 한 아파트 49평은 2021년 7억 4천만 원이었던 게 2025년 8월 4억 7백만 원에 거래되며 3억 3천만 원이나 하락했어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전문가들은 공급 과잉과 금리 인상을 주요 원인으로 꼽아요. 2019년 이후 양주에 입주한 아파트 물량이 폭발적으로 늘었어요. 2025년 들어서도 양주시 아파트 매물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신축 공급이 늘어나는 와중에 소유자들도 기존 아파트에 매물을 내놓으면서 공급이 폭증했습니다. 여기에 정부의 부동산 규제와 대출 제한이 겹치며 매수 심리가 얼어붙었죠. 아파트는 그나마 나은 편이에요. 양주의 상업용 부동산은 정말 최악의 상황입니다. 이수진 씨는 40대 중반의 사업가예요. 2020년 옥정 신도시 상권이 뜰 거라는 기대감에 중심 상권에 위치한 1층 상가를 5억 5천만 원에 분양받았습니다. 당시 양주는 신도시 붐으로 상가 투자 열기가 뜨거웠죠. 수진 씨는 대출 3억, 자기 돈 2억 5천만 원을 투자했어요. 이런 위치면 카페나 프랜차이즈가 들어와 대박 날 거야. 이런 확신이 있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분양 사무실에서 예상하는 수익률은 은행 예금의 2배가 넘었습니다. 하지만 2022년부터 경제 불안과 금리 인상으로 상권이 얼어붙었어요. 임대료를 목표치보다 한참 낮췄는데도 임차인이 없었어요. 상가는 4년째 텅 비어 있습니다. 매달 관리비 40만 원과 대출이자 110만 원, 총 150만 원이 빠져나가죠. 수진 씨는 처음엔 조금만 기다리면 상권이 다시 살아날 거라고 희망을 품었지만 이제는 지쳤어요. 상가를 팔까도 생각해봤지만 동일 평형의 상가가 현재 4억대에 나왔는데도 사려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 인생 최악의 선택이었다며 눈물을 보였습니다. 양주의 상업용 부동산 공실률은 2025년 기준 35%에 달해요. 고읍지구 쪽 상가는 메인 사거리를 제외하고는 거의 전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상가는 관리비 체납으로 임대를 놓을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공실로 방치된 상가들은 다 분양이 완료된 상가들입니다. 분양 당시엔 상업시설 붐으로 금방 완판됐었죠. 상가를 분양받은 소유자들은 관리비와 이자를 내며 버티고 있지만 희망은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최지훈 씨는 40대 후반의 자영업자예요. 2019년 옥정 신도시에서 카페를 열었어요. 보증금 5천만 원, 월세 210만 원, 인테리어 비용으로 4천만 원을 썼죠. 옥정은 신도시이고 인구가 늘어나는 곳이라 카페가 잘 될 거라 믿었어요. 초기엔 장사가 정말 잘 됐어요. 주말엔 손님들로 북적였고 지훈 씨는 이제 인생 폈다며 친구들에게 자랑했죠. 하지만 2022년부터 상황이 바뀌었어요. 코로나 여파와 경제 불황으로 손님이 급격히 줄었고 근처에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가 들어서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지훈 씨의 카페는 매출이 반토막 났고 월세를 내면 남는 게 거의 없었어요. 배달 서비스를 시작했지만 그것도 수수료를 내고 나면 큰 이익이 안 됐죠. 결국 2025년 초 가게를 내놓았습니다. 인테리어 비용과 그간의 노력을 생각해 권리금을 5천만 원으로 책정했지만 들어오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주변에 권리금 없이도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많았기 때문이죠. 지훈 씨는 이렇게 될 줄 알았다면 절대 시작하지 않았을 거예요 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양주의 상업용 부동산은 이제 자영업자들에게도 악몽이 되고 있습니다.
2025년 들어 양주 부동산 시장은 거래가 급격히 줄었어요. 옥정 신도시의 이편한 세상 옥정 전용 84타입은 2021년 6억 5천만 원에서 2025년 9월 4억 8천만 원으로 약 1억 7천만 원 하락했어요. 그나마 옥정 신도시와 고읍지구의 아파트는 상황이 조금 나은 편입니다. 외곽의 아파트들은 고점 대비 30% 이상 빠진 가격에도 매수자가 없어요. 예를 들어 양주 삼성동의 자이 아파트는 2021년 4억 6천만 원에 거래되었지만 2025년 초 3억 2천만 원에 거래되며 32% 하락했어요. 상업용 부동산은 더 심각해요. 임대료를 많이 내렸는데도 수요가 크게 줄어서 공실률이 치솟고 있어요. 옥정 신도시와 고읍지구의 상업시설은 미분양 매물도 많고 기존 투자자들까지 매물을 내놓으면서 공급이 폭증했어요. 전문가들은 2026년까지 하락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정부의 부동산 규제, 공급 과잉, 금리 인상 여파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죠. 양주는 GTX와 7호선 연장 같은 호재가 있지만 상권 활성화가 기대만큼 되지 않고 있어요. 비슷한 사례로 의정부 밀락지구도 상업시설 공실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죠. 양주에 희망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양주는 꾸준히 인구가 늘고 있는 지역입니다. 7호선 연장으로 서울 접근성이 좋아지고 옥정 신도시와 고읍지구는 학군, 공원, 편의시설 등 매력적인 요소가 많아요. 앞으로 2, 3년 길게 보면 반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은 조심해야 해요. 특히 상가투자와 전원주택 같은 비주류 부동산은 정말 위험해요. 양주에서 상가나 전원주택 부동산 투자로 큰 돈을 잃은 사례가 주변에 많아요. 부동산은 거의 전 재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평생을 좌우할 수 있죠. 양주와 의정부 등 경기 북부 투자를 생각하신다면 꼭 현장을 방문해보세요. 공실률, 임대료, 거래량을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 분양사무소나 컨설팅 업체의 말만 믿지 말고 직접 상권 분위기를 느껴보세요. 양주는 여전히 잠재력이 있는 도시지만 단기적으로 큰 수익을 기대하며 뛰어들면 큰 손실을 볼 수 있어요. 오늘 이야기 어땠나요? 양주 부동산의 현실 생각보다 쉽지 않죠. 부동산 투자로 큰 손실을 본 분들 주변에 계실 거예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나 고민 있으신가요?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응원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편엔 더 유익한 부동산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1년 상승장 부부는 안양의 아파트를 보고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전세 생활을 접을 수 있다는 생각, 그리고 앞으로 오를 거라는 확신. 모든 게 완벽했죠. 문제는 가격이었습니다. 집값이 급등하면서 32평 매물이 10억에 나와 있었습니다. 2021년 초 7억 중반하던 매물이 1년도 안 돼서 10억까지 올라 있었던 겁니다. 망설이던 부부에게 부동산 실장이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그 말을 듣고 부부는 결국 큰 결심을 하고 마는데요. 이 부부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40대 초반 명진 씨네 부부는 안양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장사를 준비하고 밤늦게까지 서빙하며 돈을 착착 모았습니다. 10년간의 노력이 쌓여 은행 잔고는 4억 가까이 됐고 그 덕에 생활도 여유로웠습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투자에 대한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2020년, 2021년 상승장이었습니다. 당시 전국적으로 부동산이 핫했고 뉴스에서는 서울 수도권 부동산이 폭등한다는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안양은 서울이 가깝고 지하철과 상권이 잘 갖춰져 있어서 많은 투자자들이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서울 투자자들과 지방의 부자들, 심지어 국회의원들도 안양에 투자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었죠. 명진 씨는 가게 손님들로부터 그런 소식을 자주 들었습니다. 사장님, 요즘 안양 집값이 미쳤어요. 이러다 거지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친한 손님이 술 한 잔 걸치며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아내도 그 말에 동의했는데요. 우리도 이제 집 한 채 사야 하지 않을까? 이러다간 영원히 남의 집에서 살 것 같아. 계속 지내던 전셋집은 편했지만 전세 가격이 계속 올랐기 때문에 고민이 됐죠. 부부는 밤늦게 가게를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와서도 네이버 부동산을 들여다보는 게 일상이 됐습니다. 명진 씨는 요즘 호재로 안양이 뜬다는데 우리도 기회를 잡아야 해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소연 씨는 맞아, 많이 오를 것 같은 곳으로 가자. 그러던 중 안양시 동안구의 재건축 아파트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1984년에 지어진 단지로 용적률과 건폐율이 낮아서 사업성이 높아 보였습니다. 재건축만 진행되면 수억의 시세 차익을 볼 수 있을 것 같았죠. 명진 씨가 검색을 해보니 84타입이 2020년에는 7억대였는데 2021년 중순에는 이미 엄청 올라 있었습니다. 이게 재건축 기대감 때문인가 봐.
부지가 크니까 새로 지으면 수천 세대 규모가 될 거야. 그럼 가치가 폭등할 텐데. 소연 씨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부부는 주말에 직접 단지를 둘러봤습니다. 단지 뒤편 관양고 주변 도시개발 사업은 이미 진행 중이었고 단지에도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여기 사면 우리 가게 출퇴근도 나쁘지 않을 거야. 게다가 재건축 아파트라 앞으로 더 많이 오를 거야. 명진 씨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오래된 아파트였지만 내 집이 생긴다는 사실이 가장 좋았습니다. 이제 남의 집에서 사는 생활은 끝이야. 이사 후를 상상하며 말했습니다. 문제는 가격이었습니다. 2021년 집값이 급등하면서 32평 매물이 10억에 나왔습니다. 2021년 초 7억 중반하던 매물이 1년도 안 돼서 10억까지 올라 있었죠. 단지 앞 부동산에서는 지금이 마지막 기회예요. 재건축 호재로 더 오를 거예요. 지난주엔 서울에서 2팀이나 보러 왔어요. 이렇게 부추겼습니다. 자본이 5억밖에 안 됐지만 10억짜리 집 사는데 대출 5억은 기본이었죠. 게다가 당시엔 대출 금리도 낮았습니다. 지금 안 사면 영원히 못 살지도 몰라. 우리처럼 열심히 번 돈으로 투자해야지. 소연 씨가 남편을 설득했습니다. 명진 씨는 망설였습니다. 대출 금액이 부담스러웠기 때문이죠. 하지만 소연 씨는 확신 있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재건축될 때까지만 버티면 그땐 정말 새 집이 생기는 거야. 더 기다리다간 집값이 계속 오를 것 같았고 매물을 놓치진 않을까 불안했습니다. 결국 부부는 모았던 자본에 주택담보대출 5억을 받아 계약하기로 했습니다. 계약서를 쓰는 날 명진 씨는 창밖을 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 집이 우리 가족의 미래를 바꿔줄 거야. 입주는 한 달 후에 이뤄졌고 부부는 이사 준비에 매달렸습니다. 소연 씨는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여기 어때? 녹지도 많고 출퇴근도 편하고 무엇보다 매물이 안 나오는 곳이야. 명진 씨도 동의하면서 맞아, 재건축되면 대박 날 거야. 게다가 주변에 개발 계획도 많고 잘 산 거야 라고 대답했습니다. 새 집은 오래됐지만 내부를 리모델링해서 깨끗했고 창문 너머로 푸르른 산이 보였습니다. 아이들도 이사한 집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아빠, 여기서 살게 돼서 좋아. 이제 내 방도 따로 생겼어. 딸아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부부도 이 아파트가 만족스러웠습니다. 전세 때는 불안했는데 이제 우리 집이야. 재건축되면 얼마나 더 좋아질까? 가게 운영도 순조로웠습니다. 범계역에서 집까지 차로 가까운 거리라 출퇴근이 편해졌고 장사도 꾸준히 잘 됐습니다. 게다가 계약 직후 시세가 치솟았습니다. 2022년 3월 같은 평형의 매물이 12억에 거래됐습니다. 네이버 부동산에서 확인하니 호가는 더 높게 나와 있었습니다. 우리 정말 타이밍 좋게 잘 샀어. 명진 씨가 웃으며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맞아, 재건축 조합 설립 단계니까 빠르게 진행될 거래. 부동산 카페에 호재 소식이 올라올 때마다 기뻤습니다. 부부는 밤에 거실에 앉아 미래를 꿈꿨습니다. 재건축 끝나면 새 아파트로 이주하고 프리미엄 붙여 팔면 노후 자금도 마련할 수 있지. 아이들 좋은 대학도 보낼 수 있을 거야. 명진 씨가 웃으며 소연 씨에게 말했습니다. 소연 씨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생활이 안정되고 이제야 우리 가족이 정착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분위기도 심상치 않았습니다. 단지 근처 부동산 유리창에는 12억, 13억이라고 시세가 적혀 있었습니다. 명진 씨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지금 팔면 2억 가까이 이익이네. 아냐, 아직은 더 오르겠지. 유튜브에서도 안양의 구축 아파트는 재건축 기대주로 자주 등장했죠. 또 유명 부동산 카페에서는 서울 근교에 싸고 입지 좋다며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혹시 이 집 덕분에 우리 노후도 더 든든해지는 건 아닐까? 마음 한켠에서 피어나는 욕심. 이제 2억 3억은 우습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아파트 시세에 대한 기대는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2022년 여름 주변 아파트들도 덩달아 오르고 있었습니다. 안양 전체가 부동산 열풍에 휩싸여 서울 투자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명진 씨는 가게에서 손님들과 부동산 이야기를 나누며 뿌듯해했습니다. 우리 집값이 이렇게 오르는 걸 보니 투자로 성공한 기분이네요. 소연 씨도 동네 엄마들과 모임을 하며 재건축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분담금 좀 들더라도 새집 되면 가치가 2배는 될 거예요.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2022년 말부터 시장 분위기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뉴스에서 금리 인상 소식이 나왔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고정금리 대출이니까 괜찮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물가가 뛰고 가게 매출이 서서히 줄었습니다. 원재료의 가격이 오르니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었고 손님들도 줄었습니다. 요즘 경기가 안 좋아. 손님들이 외식을 줄이네. 명진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대출 이자는 매달 150만 원씩 나가는데 가게 수익이 줄어들자 생활이 팍팍해졌습니다. 소연 씨는 매일 가계부를 들여다보며 물가만 오르고 관리비도 학원비도 외식도 부담스러워졌어. 수익은 줄었는데 지출이 계속 늘고 있네. 2023년 들어서자 본격적인 하락이 시작됐습니다. 4월 부동산 앱에 같은 평형 매물이 8억 2,500만 원에 거래됐다는 알림이 떴습니다. 명진 씨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12억 가던 게 8억 초반까지 떨어졌어? 이게 무슨 일이야? 중개소에 가서 물어보니 금리 때문에 투자자들이 빠져나갔어요. 재건축 기대감도 식었고요. 이런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재건축 사업은 진행 중이었지만 공사비가 폭등하고 분담금이 세대당 수억씩 될 거라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누가 그런 돈을 내고 투자하겠어요? 기존 주민들만 버티는 거지. 커뮤니티에서 그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소연 씨는 밤마다 앱을 확인하며 불안해했습니다. 우린 전 재산의 영끌까지 했는데 이게 떨어지면 어떻게 해? 부부는 가게를 더 열심히 운영했지만 매출은 20% 이상 줄었습니다. 아이들 학원비를 줄이고 고정 지출을 삼가며 버텼습니다. 명진 씨는 가게에서 일하다가도 재건축만 되면 오를 거야. 기다려보자 이렇게 위로했지만 속으로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소연 씨는 처음엔 재건축 호재로 좋아했는데 요즘 뉴스에서 공사비 폭등 얘기만 나와. 우리처럼 무리했던 걸까? 라고 울먹였습니다.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2024년 말 시세가 7억 5천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10억에 산 집이 불과 2년 반 만에 2억 5천만 원 손실. 명진 씨는 중개소에 하소연을 해봤지만 요즘 사려는 사람이 없어요. 재건축 인기가 많이 떨어졌어요. 라는 말만 들었습니다. 전국적인 재건축 이슈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곳곳에서 공사비 증가로 조합원들 사이에서 갈등이 생겼고 사업 지연 소식이 나왔습니다. 재건축이 더 이상 호재가 아니네. 분담금 때문에 아무도 안 사. 소연 씨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모았던 돈을 모두 투자한 터라 현금이 바닥났고 사업자 대출을 추가로 받았지만 그마저 부담이 됐습니다. 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집에서 뛰어놀았지만 부부는 밤마다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때 샀어?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해서. 소연 씨가 소리쳤습니다. 명진 씨는 나도 오를 줄 알았지. 재건축 기대감에 산 거야. 이렇게 변명했지만 망연자실한 상태였습니다. 부부는 그날 밤 조용히 아들이 자는 방을 들여다봤습니다. 처음 이 집에 왔을 때 벽지 고르고 책상 위치를 정하며 설레던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자기 방이 생겨서 좋다고 했던 아이들인데 지금은 어떻게든 버텨야만 하는 집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집을 산 때 느꼈던 자부심은 이제 불안과 무력감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투자 수요도 줄고 전세 수요도 둔화했다는 뉴스가 쏟아졌습니다. 한때 안전자산이라 믿었던 아파트가 이제 점점 그들의 재산을 잠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도 시세는 멈추지 않고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25년 10월 최근 아파트 시세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같은 평형 같은 라인의 매물이 8억 5천만 원에 거래된 것입니다. 불과 몇 년 전 자신이 10억에 매수한 집과 비슷한 조건이었습니다. 그 순간 최명진 씨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젠 놀랍지도 않았습니다. 시세 하락은 더 이상 충격이 아니라 일상이 된 것입니다. 그날 저녁 아내 소연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그냥 어떻게든 버텨보자. 이런다고 나아질 게 없잖아. 되돌릴 수도 없고. 명진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체념하고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부부는 이 집을 팔 수 없었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이미 너무 떨어져 버렸기 때문에 팔아도 대출을 갚을 수 없었죠. 집값은 다시 회복될 수도 있지만 그게 언제가 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또 10억이라는 정고점까지 회복할지도 미지수입니다. 부부는 생활비를 줄이고 외식 대신 집에서 밥을 해먹으며 더는 누구에게도 우리 집값 얼마야 라고 말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명진 씨는 어느 날 먼 산을 바라보며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이 집을 안 샀다면 어땠을까? 전세 살다가 지금쯤 샀다면. 아파트를 산다는 건 단순히 오를까 내릴까의 단순한 선택이 아닙니다. 최명진 부부처럼 가족의 미래, 아이의 교육, 노후의 안정까지 걸린 삶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 선택이 언제나 정답일 수는 없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예측보다 훨씬 빠르게 변화하고 그 변화는 누구도 쉽게 알 수 없습니다. 실제로 안양에 위치한 현대 아파트는 2021년 9월 84타입이 최고가 12억에 거래된 기록이 있지만 2025년 들어서는 8억 중반대로 하락했습니다. 고작 몇 년 만에 4억 가까이 하락한 것입니다. 안양의 다른 아파트들도 비슷합니다. 특히 재건축 단지들은 30% 이상 하락한 사례가 많습니다. 사람들은 안양은 서울 근교라 무조건 오른다. 재건축되면 대박이다. 이렇게 믿었지만 그 결과 지금은 팔지도 못하고 고금리의 이자만 갚으며 버티는 이들이 많습니다. 중요한 건 앞으로입니다.
6월 이후 강력한 규제가 연이어 발표되었고 앞으로도 추가 대책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또다시 변화하기 시작한 거죠. 이 변화로 인해 누군가는 행복해할 수도 누군가는 눈물 지을 수도 있습니다. 정책을 계속 예의주시하며 변화에 어떻게 대응할지 미리 전략을 짜는 게 좋습니다. 시시각각 변화하는 시기에는 대응 전략을 철저히 세우는 자만이 살아남는 법입니다. 혹시 이와 비슷한 부동산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있다면 자유롭게 공유해주세요. 당신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편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난 상승장 부부는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평택은 앞으로 경기도를 대표하는 도시가 된다는 말. 전세 끼고 사면 소액으로도 아파트 한 채를 살 수 있다는 사실. 모든 게 그들의 투자 심리를 자극했죠. 사장님, 이 매물은 진짜 마지막이에요. 아직도 저렴한 거예요. 부부는 마지막이라는 말에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혹시라도 문제될 게 있나? 집으로 돌아와 해당 아파트를 검색해봤죠. 그렇게 자료를 찾아보던 중 유명 부동산 전문가가 쓴 글을 보고 확신을 갖게 됐는데요. 이 부부는 과연 어떤 결정을 했을까요? 지난 상승장 결혼 5년 차인 승호 씨네 부부는 부동산 공부에 한창이었습니다. 부동산이 급격히 오르는 걸 보고 투자를 하기 위해 공부를 시작했죠. 그러던 어느 날 한 영상을 보게 됐는데요. 이 지역에 투자하면 무조건 돈 벌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호재가 눈에 들어왔고 부동산 전문가는 말했습니다. 지금 안 사면 벼락거지 됩니다. 고덕신도시와 삼성전자 그리고 브레인시티. 평택에서 기회를 노려보세요. 그 당시 만나는 사람들마다 부동산 이야기를 하며 자랑하기 바빴습니다. 아내의 친한 친구는 신혼 때 무리해서 샀던 서울 아파트가 벌써 2억이나 올랐다며 자랑했죠. 앞으로 부동산이 계속 오를 것 같다는 친구의 말에 마음속에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당시 부부는 전세 생활과 매번 떨어지는 신혼부부 청약에 지쳐 있었습니다. 그냥 사자니 아파트 가격은 이미 그들이 모아놓은 돈으로는 택도 없었죠. 이대로라면 평생 집 한 채 못 사겠구나, 이런 불안이 부부의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당시엔 영끌로 대출을 받아서 투자하는 게 당연했기 때문에 부부도 그렇게 할 생각이었죠. 지인들의 돈 벌었다는 얘기와 폭등한다는 영상들, 모든 게 그들의 투자 심리를 자극했죠. 그러던 중 유튜버의 말 한마디가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자본이 없는 분들은 갭투자로 시드머니를 늘리고 갈아타기를 하면서 점점 서울 쪽으로 이동하세요. 그러던 어느 날 부부 동반 모임에 나갔습니다. 친한 부부가 자신만만하게 말을 꺼냈죠. 요즘 오산이랑 평택 쪽 부동산이 핫해요. 서울 사람들도 와서 투자한대요. 저희도 그쪽에 샀는데 꽤 많이 올랐어요. 그 말은 이들의 귀에 쏙 박혔습니다. 갭 투자하면 투자 금액도 별로 안 들어가요. 어차피 전세 가격도 계속 올라서 걱정할 것도 없어요. 전세 끼고 사뒀다가 집값이 오르면 팔고 더 좋은 집을 살 수 있다니. 완벽한 계획 같았죠. 그들은 결심했습니다. 그래, 갭 투자라면 우리도 할 수 있어. 부부는 수도권 근교, 특히 경기 남부 동탄이나 평택, 오산 위주로 매물을 살펴봤습니다. 서울에서 그렇게 멀지 않고 잘 아는 지역들이었죠. 그들은 주말마다 부동산 중개업소와 분양 홍보관을 돌며 정보를 모았습니다. 그러던 중 한 부동산 사장이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평택은 앞으로 경기도를 대표하는 도시가 됩니다. 지금 전세 끼고 사면 소액으로도 아파트 한 채 살 수 있어요. 2년 뒤엔 최소 2억은 오릅니다. 평택은 앞으로 동탄처럼 오릅니다. 곧 신도시가 완성되고 삼성이 확장하면 더 뜰 거예요. 다른 직원도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말했죠. 사장님, 이 매물은 진짜 마지막이에요. 아직도 저렴한 거예요. 절대 후회 안 하십니다. 부부는 마지막이라는 말에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소액으로 살 수 있고 앞으로 2년 안에 크게 오른다는 말. 그들은 머릿속으로 고민에 빠졌습니다. 혹시라도 문제될 게 있나? 부동산에서는 계속 그들을 설득했어요. 두 분에게 딱 어울리는 매물이에요. 이 금액으론 이제 못 사요. 집으로 돌아와 해당 아파트를 검색해봤죠. 평택 용이동에 위치한 2015년식 준신축 아파트였습니다. 세대수는 624세대로 규모도 꽤 컸죠. 블로그나 부동산 카페에서도 오른다는 얘기가 한창이었습니다. 결국 부부는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금호올림 2단지는 매매가가 4억 3천만 원, 전세는 2억 9천만 원이었습니다. 갭은 1억 4천만 원이었죠. 부부는 저축 6천만 원, 신용대출 3천만 원, 청약 통장에 들어있던 돈, 그리고 부모님께 빌린 돈까지 합쳐 총 1억 4천만 원의 자금을 마련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평택의 아파트를 갭투자로 계약했습니다. 1억 4천만 원으로 4억이 넘는 집을 샀다는 게 뿌듯했습니다.
계약서를 쓰는 순간 부부는 우리도 드디어 부동산 투자자가 됐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그 시기 평택 부동산 시장은 가장 핫했고 그들이 투자한 아파트는 가격이 치솟았습니다. 계약한 지 2달 만에 4억 5천만 원의 매매 거래가 진행됐죠. 한 달에 1,000만 원씩 번 셈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부모님들도 기뻐하셨죠. 부부는 매일 부동산 앱에서 시세를 확인하며 행복했습니다. 호가는 어느새 5억을 넘었고 탑층 매물은 7억까지도 올라왔습니다. 부부는 다음 갈아타기 할 계획까지 세웠습니다. 우리 이 아파트 비싸게 팔고 동탄 신축으로 갈아타자. 집값이 오르면서 마치 부자가 된 듯한 착각에 빠졌죠. 아직 시세 차익을 본 것도 아니었는데 올라가는 숫자만 보고 부부는 이미 돈을 번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외식도 자주 하고 골프도 치러 다니면서 여유를 즐겼죠. 하지만 이 소비는 그들의 재정을 점점 더 안 좋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불과 몇 달 만에 금리 인상으로 전세와 매매 금액이 동반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세 대신 월세가 늘어났고 그에 따라 부부가 매수한 아파트의 전세 시세도 급락했습니다. 계약 만기 시점에 전세입자가 전세금 5천만 원을 낮춰달라고 요구했죠. 마이너스 통장 대출에 고금리 대출로 5천만 원을 겨우 구해 전세 재계약을 진행했습니다. 더 나쁜 소식은 4억 3천만 원에 계약했던 아파트의 시세가 2억 9천만 원까지 하락했다는 겁니다. 이자 폭탄을 맞으면서 순식간에 1억 5천만 원을 날려버린 셈이었죠. 2025년 10월 동일 타입의 거래 금액은 3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아직도 1억 1천만 원 손해 중입니다. 다른 지역은 오른다고 하는데 여긴 아직 그럴 기미가 안 보입니다. 결국 갭투자로 시세 차익을 보려던 계획은 완전히 틀어졌고 언제 본전까지 회복할지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평택과 인접해 있는 오산의 상황도 비슷합니다. 역 주변 단지들도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요. 오산대역 인근의 대표 단지인 오산대역 세교자이 84타입은 2021년 최고가 7억 3,500만 원에 거래되었지만 2025년 9월 기준 약 5억 1,500만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무려 2억 넘게 하락한 셈입니다. 이 단지는 2018년에 준공된 역세권 신축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고점 대비 큰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세교 신도시 내 공급 과잉과 인프라 부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평택 고덕 신도시의 사례도 살펴보겠습니다. 평택 고덕 신도시의 포레스트 자이 역시 84타입 기준 2021년 9억까지 거래되었으나 2025년 8월 5억 5,300만 원에 거래되며 3억 5천만 원 하락했습니다. 고덕국제 신도시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과 협력사들의 입주로 초기 관심을 끌었지만 엄청난 수의 신축 아파트 공급이 이루어지며 매물이 계속적으로 쌓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추가 하락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오산과 평택의 부동산 시장이 왜 이렇게 하락했을까요? 오산 세교지구와 평택 고덕 신도시는 최근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연이어 입주하며 공급이 수요를 초과했습니다. 특히 평택 고덕 신도시는 단기간 내 2만 세대 이상의 아파트가 공급되며 시장에 부담을 주었습니다. 오산 세교 역시 신축 아파트 단지가 계속 들어서며 매물 증가로 가격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급 과잉은 단기적으로 가격 하락을 부추겼습니다. 오산 세교는 상업시설과 생활 인프라가 부족한 점도 큰 단점으로 꼽힙니다. 대형 병원, 대형 마트, 문화시설 등이 부족해 주민들이 오산 원도심이나 인근의 수원, 용인, 화성으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교지구 주민들은 대형 병원을 가기 위해 차로 3-40분 거리를 이동해야 합니다. 평택 고덕 신도시도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고덕 중심부는 상업시설과 병원이 점차 확충되고 있지만 외곽 지역은 여전히 인프라가 미비합니다. 이는 주거 편의성을 떨어뜨리고 수요가 고덕 중심지로만 몰리는 양극화 현상을 낳고 있습니다. 또 오산과 평택은 수원, 광교, 용인, 화성, 동탄 등 인근 도시들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광교와 동탄은 교통, 교육, 상업, 의료 등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어 젊은 층과 신혼부부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반면 오산과 평택은 상대적으로 인프라가 덜 발달해서 경쟁력이 떨어지고 이로 인해 부동산 시장 회복이 더딘 상황입니다. 물론 좋은 점도 있습니다. 오산 세교지구는 깔끔한 신도시 환경과 가성비 좋은 아파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현재 세교지구에는 자이, 힐스테이트, 레미안 등 브랜드 아파트가 다수 입주해 있으며 가격은 여전히 매력적입니다. 예를 들어 세교지구의 국민평형 아파트는 현재 4억 후반에서 5억대의 매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인근 수원이나 용인, 동탄에 비해 훨씬 합리적인 가격입니다. 그리고 세교지구는 요즘 같은 시기에도 상가들의 공실이 적습니다. 이는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주민들이 지역 내에서 소비하며 활발히 생활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오히려 광교나 동탄의 상권은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세교의 상권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한 30대 신혼부부는 초등학교와 유치원이 도보거리에 있어 아이 키우기에 정말 좋아요. 동네가 조용하고 공기도 맑아서 만족스럽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의료와 상업시설 부족은 공통된 불만이었습니다. 60대 주민분은 허리 통증 때문에 병원에 다니는데 한 번 가려면 40분씩 걸려요. 대형 병원이 없어서 아쉬워요 라고 토로했습니다. 다만 희망적인 소식도 있습니다. 오산시는 세교지구에 대형 메디컬 센터와 복합상업시설을 2026년까지 완공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또 다른 주민은 곧 병원이 들어온다고 들었어요. 상가가 더 활성화되면 좋을 것 같아요 라며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오산의 한 부동산에서 만난 사장님은 세교는 오산을 대표하는 곳입니다. 동탄과 용인으로의 교통 접근성이 좋고 역세권이라 젊은 층이 많이 찾죠. 현재 아파트 거래는 다소 주춤하지만 4, 5억대의 적정 가격 매물은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고 했는데요. 장기적으로 인프라가 개선되면 가치가 더 오를 겁니다. 라며 상승을 전망했습니다. 평택은 오산과 달리 글로벌 기업들이 몰려드는 산업 중심지입니다. 고덕 신도시를 중심으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과 협력사들의 입주가 이어지며 일자리 창출이 꾸준합니다. 고덕 신도시의 30평대 아파트는 현재 5, 6억대에 거래되며 동탄이나 용인에 비해 가성비가 좋습니다. 하지만 외곽 지역은 교통과 인프라 부족으로 수요가 고덕 중심지로만 몰리고 있습니다. 사실 고덕 신도시 외곽 지역은 상업시설과 병원이 부족해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덕 외곽의 한 주민은 마트나 병원을 가려면 차로 2, 30분을 이동해야 해요. 중심지로 가야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어 불편하죠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평택시는 고덕 신도시 내 상업지구 개발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2027년까지 대규모 상업시설과 병원을 늘릴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역의 생활 편의성을 높이고 부동산 시장 회복의 스타트가 될 것입니다. 평택의 가장 큰 강점은 단연 반도체 산업의 확장입니다. 최근 좀 주춤하고 있지만 삼성전자는 고덕 신도시에 대규모 투자를 이어가고 있으며 2030년까지 추가 공장 증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용 창출과 인구 유입으로 이어져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큽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고덕 신도시는 반도체 산업의 중심지로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요가 예상됩니다. 인프라만 보완된다면 가격 반등 가능성이 높아요.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오산 세교와 평택은 입지와 성장 가능성, 호재 등 여러 측면에서 각자 다른 메리트를 갖고 있습니다. 오산 세교는 깔끔한 신도시 환경과 합리적인 가격으로 신혼부부와 젊은 층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평택은 반도체 산업의 성장으로 장기적인 투자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죠. 하지만 두 지역 모두 아직은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오산시는 세교지구 내 병원과 상업시설 확충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으며 평택은 고덕 신도시의 상업지구 개발과 교통망 확충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프라 개선은 두 지역의 부동산 가치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오산 세교와 평택 고덕은 가성비 좋은 부동산과 성장 가능성을 동시에 갖춘 지역입니다. 현재의 가격 하락은 공급 과잉과 인프라 부족에서 비롯되었지만 두 지역 모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개발 계획을 추진 중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개발 진행 상황과 부동산 지표를 계속적으로 체크하시는 게 좋습니다. 최근 정부가 고가 아파트와 중위권 아파트를 규제하면서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중저가 아파트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산과 평택으로 눈을 돌리는 이유가 바로 그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과도한 대출로 무리하게 매수하는 것은 위험하며 입지가 좋은 지역과 호재 진행 상황을 철저히 분석해야 합니다. 앞으로도 오산과 평택을 포함한 부동산 시장의 최신 현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부동산 투자를 항상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